카메라 울렁증 있어. 어떡해요. 빠르다 역시. 짠. 안녕. 5분 뒤만 신디야. 내 영상을 봤던 사람들이라면 내가 어떻게 강의를 하는지 알겠지만 내가 원래 엄근지 컨셉이거든. 근데 오늘은 좀 친근하게 재밌게 좀 진행을 해보려고 해. 기대해줘. 언제 사람이 많아서 옥상으로 갈 거야. 19층에 옥상이 있어서 안 보이지? 여러분 가을을 여기서 느끼시면 됩니다. 안 보이지? 경치가 참 좋지? 오늘의 주제는 우리가 유튜브 상품을 하기 전에 어떻게 유튜브 상품을 골라야 하는지에 대해서 좀 알려주려고 해. 유튜브 광고를 집행하려는 우리 마케터들은 상품을 고를 때 한 가지 난관을 봉착을 하게 돼. 브랜딩 캠페인을 하는 목표가 노출수를 많이 확보하거나 조회수를 많이 확보하는 게 목표가 되거든? 그러면 노출과 조회가 뭘까? 노출은 우리가 유튜브에서 광고를 봤지. 근데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았어. 그냥 보기만 했어, 광고를. 그러면 그건 노출이야. 그런데 여기서 노출에서 조회로 가느냐 안 가느냐에 구분점이 되는 기준이 있어. 그게 뭘까? 그치? 광고랑 어떤 상호작용을 해야 되는 거야. 이제부터 설명해줄게. 유튜브 영상을 딱 시청할 때 어떤 광고를 봤다고 칠게. 그 영상을 30초 동안 계속 보고 있으면 그건 조회야. 근데 노출은 뭐라고 그랬지? 아무것도 안 하는 거라고 했잖아. 노출은 그냥 광고를 보기만 한 거고, 조회는 그 영상을 30초 동안 시청을 하거나 클릭을 한다거나 하는 영상과 상호작용을 할 때 조회로 인정이 돼. 되게 그런 질문을 많이 해. 내가 그러니까 미팅에 가면 말이지, 그 광고 다 스킵할 것 같잖아. 하지만 광고의 평균 조회율이 낮으면 20% 정도가 되고 높으면 50%까지 되기도 해. 그것도 있어. 영상의 길이가 30초 이상일 때는 29초까지만 봐도 조회로 인정이 되지 않아. 그래서 29초까지는 우리가 영상을 공짜로 보여줄 수 있는 거야. 너무너무 합리적이지? 만약에 영상의 길이가 딱 29초다 하면 29초까지 다 봐야 조회로 인정이 돼. 이해됐지? 지금 설명한 게 사실 유튜브의 트루비 인스트림이라는 광고 형태인데, 이거는 뒤에 실습에서 한 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줄게. 자, 그러면 우리가 상품을 하나 골랐다고 칠게. 노출을 많이 시키는 목적으로 하나 고를 수 있고, 조회를 많이 시키는 목적으로 고를 수가 있어. 노출 먼저 설명을 해줄게. 노출을 많이 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광고 상품을 골랐다고 하면 그 광고 상품에 어떤 영상을 소재로 쓸지가 되게 중요해. 왜냐면 유튜브 상품 중에는 6초로 짧게 끝나는 광고도 있고 15초 그 이상 긴 영상을 쓰는 광고들도 있거든. 노출을 많이 시키는 광고를 하고 싶다 할 때는 영상 초반에 핵심 메시지가 나오는 영상을 쓰길 바래. 우리 광고를 보는 사람들은 중간에 스킵을 하거나 바로 끌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러면 우리가 애써서 보여줬는데 광고를 아무도 안 보면 어떡해. 봐야 되겠지. 그렇게 하려면 스킵을 하더라도 우리가 전하고자 하는 브랜드 메시지를 잘 전달할 수 있도록 영상 앞단에 핵심 메시지를 넣는 게 좋아. 이런 거 있지. 아침에 주문하면 저녁에 배송되고, 브랜드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 특징 메시지를 그 머머컬리 막 이런 거 있잖아. 마켓 머머. 나는 절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 아무튼 그래서 사람들이 광고를 봤는지 우리 메시지를 받아들였는지 모른단 말이야. 우리는 만약에 내가 너의 이름을 한번 처음에 딱 들었어. 그걸 기억할까 봐 한 2번, 3번 정도 들어야 안단 말이야. 바로 기억하는 사람은 초지능을 가진 사람이야. 그래서 노출 빈도를 어느 정도 확보를 해주는 게 좋아. 내가 플래닝을 한다면 한 2에서 3회 정도는 확보할 수 있게 예산을 짤 것 같아. 그럼 만약에 우리는 영상을 사람들이 조회를 많이 했으면 좋겠어 라는 목적을 가질 수도 있잖아. 이러한 광고는 하는 이유가 하나가 있어. 우리 회사의 가치를 알리는 메시지 있잖아. 뭐 사회공헌이라든지 우리 제품이 얼마나 좋고 우리는 어떤 가치를 가진 회사이고, 이런 브랜딩 메시지를 전할 때 조회수를 확보하는 목적의 광고를 많이 해. 왜일까? 사람들이 우리의 메시지를 잘 알아들었으면 좋겠잖아. 이 사람들이 광고를 그냥 짧게 보고 끝나는 게 아니라 길더라도 다 봤으면 좋겠는 거야. 우리 브랜드 메시지에 이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다, 반응을 했다 라고 하는 지표가 조회인 거야. 우리가 유튜브 광고 상품을 정할 때 노출 목적이랑 조회 목적이 있다고 했잖아. 이 두 가지를 다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물론 예산을 많이 쓰면 좋아. 광고 예산이 엄청나게 많으면 좋지. 그럼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할 수 있잖아. 하지만 만약에 예산이 한정되어 있고 그 목적을 다 달성하고 싶다면 그 제한된 예산 내에서 상품을 여러 개를 쓰면 돼. 6대4나 7대3 정도로 비중을 두고 캠페인을 진행하면 돼.
우리 디막 친구들 사무실에 가서 한번 유튜브 상품이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배워보자. 시작할게. 자, 우리가 아까는 노출 목적이랑 조회 목적으로 유튜브 광고 상품을 고르면 된다고 했잖아. 그럼 처음에 조회 목적의 유튜브 광고 상품을 한번 살펴보고 어떤 상품이 적합할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자. 자, 이 상품은 트리뷰 인스트림이라는 상품이고 이거는 조회수를 많이 확보할 수 있는 상품이야. 아까 영상을 30초 이상 시청해야만 조회로 인정이 된다고 했잖아. 이 상품이 딱 그거야. 영상을 보려고 켰는데 광고가 딱 바로 노출이 되면서 우리가 5초 동안은 강제로 시청을 해야 되고 그 이후에 스킵 버튼을 누를 수가 있어. 자, 이거는 30초 이상 영상을 시청하거나 그 영상과 상호작용을 한 사람한테만 이제 과금이 되는 방식이어서 합리적으로 조회수를 확보할 수 있는 상품이야. 이거의 특징은 영상을 시청하려는 화면에 광고가 바로 딱 노출이 된다는 특징이 있어. 지금 유튜브를 한번 열어서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아. 유튜브 모바일 앱 들어가 보면 아무 영상이나 클릭해보면 아마 앞단에 나오는 광고들이 있을 거야. 그 광고 중에 이런 트리뷰 인스트림을 볼 수가 있어. 그 다음에 또 조회수를 확보할 수 있는 상품인데 이 상품은 트리뷰 디스커버리 상품이라고 해. 노출 위치가 트리뷰 인스트림은 영상을 시청하는 화면이었는데 여기는 영상을 시청하는 화면이 아니야. 유튜브를 열었을 때 홈피드나 영상 시청하는 화면 하단에 또 유튜브에서 검색을 했을 때 검색 결과에 나오는 상품이고 또 특징은 그냥 썸네일 형태로 광고가 노출이 돼. 이거 요즘에 유튜브 홈피드에서 되게 많이 봤을 거야. 이 썸네일을 클릭하면 영상이 플레이가 되거든? 그럼 그 즉시에 이제 조회로 인정이 되고 과금이 되는 상품이야. 영상을 사람들한테 5초 동안은 그래도 보여주고 스킵을 할지 안 할지 선택하게 하고 싶다 하면 트리뷰 인스트림을 집행하면 되고 영상 꼭 안 보여줘도 되고 썸네일 형태로 보여줘도 된다. 광고가 제목이나 설명 문구 이런 것들이 좀 재밌게 해서 메이크업 검색했을 때 나오는 꿀 정보들처럼 광고를 보여줄 수 있다면 디스커버리 상품을 선택해도 돼. 그 다음에 또 다른 유튜브 상품을 집행하는 목적, 노출수를 많이 확보할 수 있는 상품을 배워볼게. 이거는 범퍼 애드 상품이고 이것도 굉장히 많이 봤을 거야. 이거는 유튜브 영상을 시청하려고 영상을 눌렀을 때 6초 동안 짧게 플레이되고 끝나는 광고야. 그런데 이거는 노출수를 굉장히 많이 확보할 수 있는 이유가 6초로 되게 짧기 때문이거든. 뭐 예를 들어서 인스트림 같은 경우에는 영상의 길이가 좀 길어도 돼. 영상의 길이에 제한이 없어. 근데 범퍼 애드는 딱 6초만 써야 돼. 그래서 트리뷰 인스트림 같은 경우에는 영상의 길이가 긴 부분에만 이제 광고가 들어갈 수 있을 텐데 이런 범퍼 헤드는 광고가 들어갈 수 있는 영상에 제한이 없는 거지. 6초로 짧으니까. 뭐 예를 들어서 광고 영상이 그냥 일반 콘텐츠보다 더 길면 그건 말이 안 되잖아. 그래서 범퍼 헤드는 광고가 노출될 수 있는 공간이 되게 많아. 이런 범퍼 헤드를 집행을 하면 노출수를 굉장히 많이 확보할 수가 있어. 근데 이제 아까 내가 말했던 거 기억나? 아까 노출 목적의 상품은 핵심 메시지가 영상 앞단에 나와야 된다고 했잖아. 이 범퍼 헤드를 한번 생각해보면 돼. 6초 동안 짧게 치고 빠지는 광고인데 만약에 메시지가 되게 여러 개라면 좀 받아들이기 힘들겠지. 근데 뭐 이런 광고처럼 1만원 받기 어디에서 아니면 할인 혜택 메시지나 뭐 이런 것들을 하나만 딱 핵심 메시지를 넣는다면 노출을 굉장히 많이 시켜서 우리 브랜드를 인지시킬 수가 있을 거야. 그래서 노출 목적의 광고 상품은 요거를 선택하면 돼. 그 다음에 마지막 노출 목적의 상품이 하나 더 있어. 이거는 트리뷰 포 리치라는 상품인데 범퍼 헤드가 6초였잖아. 근데 6초는 또 너무 짧을 수가 있거든. 왜냐면 우리가 브랜드에서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되게 많은데 6초로는 다 전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영상을 좀 긴 걸 선택하고 노출 목적으로 광고를 집행할 수도 있어. 그게 트리뷰 포 리치라는 상품이야. 이 상품은 트리뷰 인스트림이랑 사실 구분하기는 어려워. 그렇지만 광고가 운영되는 방식이 노출을 최대한 많이 시킬 수 있는 목적으로 광고가 집행이 되기 때문에 실제 광고 성과나 효율 같은 거는 인스트림이랑은 조금 달라. 하지만 노출 목적의 광고 상품은 꼭 핵심 메시지를 앞단에 넣어야 된다는 점 기억해뒀으면 좋겠어. 왜냐면 이 광고를 끝까지 보지 않을 확률이 높거든. 그리고 스킵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핵심 메시지를 잘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영상 앞단에 핵심 메시지를 넣은 소재를 광고로 쓰도록 하자. 자, 그러면 우리가 노출 목적이랑 조회 목적으로 유튜브를 집행을 할 때 어떤 상품들을 집행해야 되는지 한번 알아봤어. 이제 내부에서 광고를 집행을 하던지 아니면 대행사의 입장에서 내가 어떤 광고를 골라야 되는 입장이라면 이런 목적을 한번 잘 생각을 해보고 광고 상품을 골라보도록 하자. 자, 5분 뒤만 오늘 좀 유익했으면 좋겠다.
좀 많은 사람들한테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다음 영상도 기대해줬으면 좋겠어. 그럼 안녕. 손이 있어. 난 가끔 눈물을 흘린다. 텐션 올려! 안녕, 오븐디마 친구들. 오븐디마의 신디야. 친구들이 지난 영상 잘 보고 응원해줘서 두 번째 영상을 또 찍게 됐어. 고마워. 지난 시간에 노출수랑 조회수를 기준으로 유튜브 광고 상품을 정하는 법을 배워봤잖아. 오늘은 조회수 목적의 상품을 집행을 했을 때 어떤 효율이 좋은 건지, 어떤 지표를 보고 광고 성과를 평가해야 될지를 알려줄 거야. 유튜브 광고를 집행하는 디마 친구들은 구글 애즈에서 광고를 집행을 하고 나면 광고 효과를 분석을 해야 되잖아. 이 광고 효과가 정말 성공적으로 집행된 광고인가? 평가하기가 애매할 수 있어. 구글 애즈 대시보드를 보면 머릿속에 막 물음표가 뜰 거야. 왜냐면 되게 복잡하게 생겼거든. 해석하기도 어렵고 사실 어떤 지표를 봐야 되는지 진짜 어려울 수 있어. 그래서 내가 오늘 이 강의를 준비했어. CPV, VTR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해. CPV라는 거는 Cost per View의 약자이고 조회당 비용이라고 해. 이거를 산수적으로 계산해보면 비용 나누기 조회수야. 한 번 조회하는데 얼마의 비용이 들었는지를 의미하는 거고, VTR이라고 하는 거는 View Through Rate라고 하는 건데 TH 번데기 발음 알지? View Through. 그래서 조회율이라고 하는 거는 조회수 나누기 노출수 곱하기 1000 이런 공식을 가지고 있고, 사람들이 영상에 노출이 됐을 때 얼마만큼의 비율로 이 영상을 조회하는지를 의미를 하는 지표야. 그러면 평균적으로 얼마 정도의 수치가 찍혀야 우리 광고가 잘 됐다고 할 수 있는 걸까? 궁금하지? 그치? 이거는 정말 업종과 광고 소재 타겟팅에 따라서 정말 다른데 이건 정말 평균이다 라고 생각을 했을 때, 조회수 목적의 광고가 인스트림이랑 디스커버리가 있잖아. 인스트림 같은 경우에는 CPV가 한 30원에서 40원 정도가 평균 단가이고, 물론 이거는 광고 소재랑 타겟팅, 예산 업종에 따라 정말 너무 달라. 디스커버리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CPV 단가가 되게 높아졌어. 이거는 예전에는 10원대로 나온 적도 있었다? 근데 요즘에는 CPV가 50원에서 60원까지도 가기도 해. 정말 이것도 소재나 타겟팅 예산에 따라 정말 달라. 그럼 CPV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으면 VTR도 있을 수 있잖아. VTR은 말 그대로 노출이 됐을 때 사람들이 조회를 얼마만큼 많이 하는지를 알 수 있는 거거든. 그래서 예를 들면 100회가 노출됐을 때 50회가 조회가 일어났다고 하면 조회율은 50%가 되는 거야. 조회율도 평균 정도가 있잖아. 인스트림의 평균 조회율은 20%에서 30% 정도인데, 디스커버리도 한번 알아보자. 노출수가 디스커버리가 굉장히 많은데 디스커버리의 조회율은 평균적으로 1%에서 1.2%야. 아까 인스트림이 20%에서 30%라고 했는데 되게 차이가 많이 나지. 왜냐면 디스커버리의 특징을 한번 생각해보자. 노출지면이 많은 장점이 있어서 노출량은 많지만 그만큼 조회율은 조금 떨어지는 거라고 볼 수 있는데, 사실 이게 1%에서 1.2%가 평균이기 때문에 그렇게 떨어진다고 볼 수도 없어. 노출량이 그냥 많다고 보면 돼. 로마 친구가 나한테 그런 질문을 했어. 그럼 CPV가 낮을수록 더 효율적으로 광고를 집행하게 되는 건가? 답은 맞아. 같은 예산에서 CPV를 낮출수록 조회수가 많아지는 구조이잖아. 광고를 집행하는 대행사나 아니면 스스로 셀프 서빙 방식으로 집행하는 경우에 CPV를 낮춰서 집행하는 게 광고를 조금 효율적으로 집행했다고 볼 수가 있어. 또 너무 절대적으로 CPV가 낮기만 한 게 좋다고 볼 수도 없어. 왜냐면 타겟팅을 좀 널널하게 하게 되면 CPV가 좀 내려가기도 하거든. 타겟팅이 중요하기 때문에 CPV가 낮은 걸로만 광고 성과를 평가해서는 또 안 돼. VTR, 조회율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 조회율이 높다고 좋은 걸까? 조회율이 높다는 거는 사람들이 노출되는 족족 조회를 한다는 뜻이 돼.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조회 목적을 달성을 했잖아. 그렇게 되면 이 시스템상에서 노출을 좀 줄이게 돼. 내가 목적으로 하는 조회수를 확보를 했거든. 가릿? 이 인스트림 광고를 할 때는 우리가 노출수를 컨트롤할 수가 없어. 왜냐면 이 광고를 볼지 안 볼지는 그들의 선택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조회수도 중요하고 노출수도 중요한데, 이번에 인스트림 집행했더니 노출수가 너무 적은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조회수 확보 목적의 상품은 노출수를 컨트롤할 수 없는 게 맞아. 그래서 조회 목적의 광고를 집행할 때는 성과를 평가하는 기준을 노출수가 아니라 조회수로 봐줘야 한다는 점, 이게 정말 중요해. 맨 처음 시간에 노출수가 목적인지 조회수가 목적인지를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상품을 정해야 된다고 말을 했어. 그 이유가 일련의 지표들을 봐야 되는 게 이 목표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이야. 잘 알겠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가 광고의 목적을 선택한 다음에 광고 지표를 해석하는 법을 배웠잖아. 조회수 확보 목적의 캠페인을 집행을 할 때는 조회수, CPV, VTR 이 세 가지 지표를 중점적으로 봐주면 되고, 노출수 목적의 광고를 진행을 할 경우에는 다음 시간에 알려주도록 할게. 그럼 이제 실습하러 떠나보자. 오늘 해볼 실습은 우리 인스트림에서 조회율이 높으면 노출수가 좀 줄어든다고 했잖아. 그래서 실제로 어떤지를 한번 봐볼게. 하얗게 되어 있는 두 개 캠페인을 보면 우리 평균 CPV라고 되어 있는 게 33원으로 똑같아. 그러면 조회수가 거의 비슷하다는 뜻이잖아. 조회수는 4,400개, 4,300개로 거의 비슷해. 조회율을 한번 볼까? 조회율이 위에 있는 캠페인은 51.93%래. 그리고 아래에 있는 캠페인은 55.19%야. 그러면 조회율이 아래가 조금 더 높다? 그럼 노출수는 어떤지 볼까? 조회율이 높은 이 캠페인을 쭉 따라가 보면 이 노출수가 7,800회 정도야. 근데 위에 있는 캠페인은 조회율이 51%로 좀 아래 거보다는 낮은 편인데 노출수가 더 높지. 8,400회야. 한 400회 정도가 더 높은 편인 거잖아. 그에 반해 조회수는 사실 한 60회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거든. 이렇게 조회율이 높으면 노출수가 좀 줄어든다는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어. 이거는 인스트림의 경우라고 봐주면 돼. 그리고 평균 CPV가 아까 내가 30원에서 40원 선이라고 했는데 그렇게 나오고 있는 것 같지? 이렇게 인스트림을 봐주면 되고, 또 다른 인스트림에 대해서 한번 더 보도록 할게. 안 바뀐 것처럼 보이겠지만 두 번째 페이지로 왔어. 여기는 비용이 95,000원, 98,000원 이것도 좀 비슷하고 CPV도 좀 비슷해. 조회수를 보면 2,600회로 거의 동일하잖아. 근데 보면 노출수가 거의 3,000회 가까이 차이가 난다? 위에 거는 10,000회고 아래 거는 7,700회야. 그러면 우리는 노출수가 좀 줄어든 캠페인에 조회율이 좀 높다고 생각을 이제 해볼 수가 있을 거야. 과연 그런지 한번 볼까? 이 조회율, 이게 33.7%랑 각각 23.76%야. 무려 10% 정도가 차이가 나잖아. 그래서 노출수도 당연히 23.7%로 좀 비교적 낮은 정도의 조회율을 가진 경우에는 노출수가 10,000회로 되게 높았고, 조회율이 좀 높았을 때의 경우에는 노출수가 한 7,700회로 비교적 낮은 편이었다라고 봐주면 돼. 이렇게 조회수는 2,600회로 거의 비슷해서 우리가 원하는 조회수 달성 목표는 달성을 했지만 이 노출수는 우리가 어떻게 컨트롤할 수가 없다는 점 이렇게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 자, 그럼 인스트림을 봤으니까 디스커버리도 한번 봐야겠지? 이 디스커버리는 지금 굉장히 캠페인이 많이 집행된 계정이어서 복잡하게 보일 수 있는데 우리가 봐야 될 이 캠페인은 이거 두 개야. 비용을 얼마 썼는지 보니까 한 7만 원대 정도로 썼네. 76,000원, 73,000원 정도로 썼어. CPV도 46원, 47원 정도로 비슷해. 조회수도 얼마나 확보했는지 보면 한 1,600회, 1,580회 정도로 한 100회 정도 차이 나는 정도? 그런데 조회율을 보면 위에 캠페인은 0.99%고 아래 캠페인은 1.13%래. 디스커버리 조회율 평균이 1에서 1.2% 정도라는 거 내가 말했잖아. 우리 정말 평균 정도로 조회율이 형성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고, 노출수는 어떤지 한번 볼까? 이 0.99%의 조회율을 가진 이 캠페인의 노출수는 약 16만 6천회고 1.1%가 넘는 조회율을 가진 이 캠페인은 노출수가 14만 회예요. 이거는 2만 회 정도가 차이가 나. 아까 인스트림에 비해서는 되게 차이가 많이 나는 편이야. 왜냐면 디스커버리가 노출량이 굉장히 많은 상품이기 때문에. 조회율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컨트롤을 할 수가 없어서 노출수보다는 조회수를 얼만큼 확보했느냐를 더 신경 써서 성과 지표로 파악해야 된다는 점 기억해 주길 바래. 내가 아까 이 CPV를 낮게 할수록 되게 효율적인 광고 집행이 될 수 있다고 말을 했었는데 이 CPV를 한번 쭉 볼까? 30원에서 뭐 50원 선으로 되게 다양하거든. 사실 디스커버리가 평균이 50원에서 60원 정도가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도 있지만 이 광고 소재에 따라서 CPV 효율이 굉장히 많이 달라져. 이 캠페인은 10월달에 집행되어서 비교적 뭐 동일한 시기에 집행되었다고 할 수 있는 캠페인인데도 광고 소재를 뭘 쓰냐에 따라서 차이가 되게 많이 난다는 점. 그리고 우리가 조회수 확보 목적에서 CPV랑 조회수랑 VTR만 보면 되는 걸까? 그러기엔 또 조금 아쉬운 측면이 있어. 그럴 때 우리가 이 인스트림 기준으로 볼게. 열에서 열 수정을 눌러보면 여기에 실적이라는 게 있는데 동영상 재생 진행률이라는 거를 또 볼 수가 있어. 이거를 열에 적용을 해보면 동영상 재생 진행률이라는 게 나오게 돼. 이거는 영상의
구간을 25, 50, 75, 100 이렇게 4분위 구간으로 나눈 건데 이 구간에 따라서 영상 조회를 몇 %까지 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야. 영상의 25% 구간까지 시청한 조회율이 38.74% 정도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면 돼. 광고주가 추가로 조회에 대한 지표를 요구할 때 짚어주면 좋을 꿀팁이라고 생각해주면 될 것 같아. 오늘은 조회수 확보 목적의 캠페인에 성과를 측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어. 다음 시간에는 노출수를 확보하는 목적 캠페인을 집행할 때 어떤 지표로 우리 광고 성과를 평가해야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자. 5분 뒤만 끝! 반성합니다. 왜냐면 내가 조회율 수학 공식을 조회수 나누기 노출수 곱하기 1000이라고 한 거야. 곱하기 100인데. 디마 친구들 안녕? 5분 디마 신디야. 나 오늘 뭐 달라진 거 없나? 이발했어. 자, 오늘 그러면 새로운 사람이랑 다시 첫 번째 시작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 오늘 강의도 잘 들어주길 바래. 오늘은 노출수 확보 목적의 캠페인에서 어떤 지표들을 주로 봐야 되는지를 한번 알아보려고 해. 오늘은 CPM과 CTR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 CPM, CTR 뭘까? 오, 코스트 퍼 밀레니엄의 약자라서 코스트 퍼 밀이래. 그래서 1000의 노출당 비용이 CPM이고 CTR이라고 하는 거는 오늘도 번데기 발음 위해서 클릭-스루 레이트 CTR, 클릭률, 노출수 대비 클릭이 얼마나 많이 일어났는지를 알려주는 지표. 오늘은 이 두 가지 지표를 가지고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 그럼 노출 목적의 캠페인에서 CPM과 CTR을 봐야 되는 이유는 뭘까? CPM은 말 그대로 1000의 노출당 비용인데 이게 노출 목적의 캠페인에서는 노출을 최대한 많이 시키는 게 좋은 거잖아. 그래서 CPM이 낮을수록 노출이 더 많이 됐다라고 판단을 하거든. CPM이 낮은지 안 낮은지를 보면 되고 CTR이라고 하는 거는 광고에 대한 반응도를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CTR이 높을수록 광고에 더 유저들이 잘 반응했다라고 봐주면 돼. 노출 목적의 캠페인에서는 CTR과 CPM이 중요하다. 이제부터 CPM과 CTR의 평균 효율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우리가 노출 목적의 광고 상품은 두 가지가 있다고 말을 했어. 이 정도는 대답할 수 있겠지? 그렇지! 그 노출 목적의 상품이 그 두 가지가 있는데 두 가지마다의 평균 효율이 또 달라. 하나씩 천천히 알아볼게. 범퍼 헤드 먼저 알아보자. 범퍼 헤드는 광고 소재로 6초를 사용한다고 했잖아. 광고 소재가 트리플 리치보다는 짧은 편이야. 그래서 CPM은 평균적으로 3,000원에서 3,500원 정도라고 보면 되고 CTR은 0.05%에서 높으면 0.1% 정도가 돼. 이 6초 광고는 사실은 클릭률이 되게 조금 낮은 편이야. 왜냐하면 6초로 짧잖아. 클릭을 할 수 있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 클릭률은 비교적 다른 광고들보다는 낮은 편이지만 노출수를 많이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어쩌면 유튜브 상품들 중에서 CPM이 가장 낮은 상품일 거야. 트리플 리치는 어떨까? 이거는 소재를 최소 11초 이상을 써야 돼. 소재가 범퍼 헤드보다는 길어. 노출을 했을 때 클릭을 할 수 있는 초수가 범퍼 헤드보다는 좀 길잖아. 그래서 클릭률은 좀 더 높은 편이야. 0.1에서 0.2 정도? 인스트림이랑 비슷하다고 보면 돼. CPM은 어느 정도일까? 범퍼 헤드보다 높을까 낮을까? 낮다와 높다 두 개로 갈렸네? 생각을 해보면 CPM이 범퍼 헤드보다 트리플 리치가 더 높아. 단화 정답. 근데 로마의 시각도 정답일 수 있는 게 노출수는 더 낮을 수 있는 거야. 노출수가 낮다는 건 CPM이 높다는 거랑 동일하잖아. 둘 다 어쨌든 정답인 것 같아. 강의를 잘 들었군. 자, 그래서 CPM이 범퍼 헤드보다 트리플 리치가 더 높다는 건 알았는데 어느 정도냐 하면 한 4,500원에서 5,000원 정도? 그 정도 선이 평균이라고 생각해주면 될 것 같아. 1,000원 더 많은 건가? 그치, 범퍼 헤드가 한 3,000원에서 4,000원 사이로 이제 형성이 되어 있는데 트리플 리치는 그것보다 영상 소재가 더 길다 보니까 CPM은 조금 더 높은 편이야. 하지만 인스트림에 비하면 CPM이 되게 낮은 편이라는 점. 근데 여기서 중요하게 봐야 될 점이 있어. 트리플 리치에 대해서. 트리플 리치가 노출 목적의 상품이잖아. 그런데 노출수만 봐야 되는 게 아니야. 트리플 리치는 조회수도 발생하는 상품이야. 앞에 트루 뷰가 붙었잖아. 이거는 트루뷰 인스트림과 그 동일한 기준으로 조회를 측정을 한다는 거거든. 트리플 리치가 노출수를 최대한 많이 확보할 수 있는 목적으로 캠페인이 진행이 된다고 하더라도 조회수가 발생하는 게 30초 기준으로 조회를 했냐 안 했느냐잖아. 만약에 30초까지 조회를 하게 되면 여기서도 조회로 인정이 돼서 조회수가 찍히게 되는 거야. 그러면 또 여기서 조회수 효율이 얼마나 되는지 또 알아야 되잖아. 우리 CPM과 CTR로만 볼 수는 없잖아. 트리플 리치의 조회율
조회율은 대략 한 5%에서 10% 정도가 나와. 낮은 거지. 우리 인스트림 조회율을 생각을 해보면 20%에서 30% 정도가 평균이라고 했잖아. 그거에 비해서 트리플 리치는 거의 절반보다도 낮은 수준으로 이제 조회율이 나와. 왜냐하면 트리플 리치는 노출수를 많이 확보할 수 있는 목적으로 캠페인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조회를 할 것 같은 유저를 찾아가는 구조가 아니야. 그냥 노출을 많이 시키면 다야. 그래서 영상을 보는 사람의 조회 반응과는 상관이 없기 때문에 조회율은 조금 낮은 편이야. 노출을 많이 시킬 수 있는 목적으로 캠페인이 최적화가 되다 보니 조회수는 많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점. 그러면 조회율이 낮다는 거는 노출수 대비 조회수가 좀 적게 발생한다는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조회당 비용은 더 높아질까? 낮아질까? 그치, 높아지지. 그래서 트리플 리치 CPV는 인스트림보다 한 2배 정도가 높은 정도라고 봐주면 돼. 오늘은 노출수 목적의 캠페인에서 어떤 지표들을 주로 봐야 되는지를 알아봤어. CPM과 CTR이라고 했다. 이 지표들을 대시보드를 직접 살펴보면서 어느 정도의 효율이 나오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려고 해. 그러면 이제 실시간으로 한번 따라가 보자. 고고싱! 자, 우리가 아까 노출수 목적의 캠페인이 범퍼헤드랑 트리플 리치가 있다고 했는데 이제 이 상품들을 직접 대시보드에서 어떤 효율로 운영이 됐는지 한번 실제 사례를 보면서 우리가 분석을 한번 해보려고 해. 우리 첫 번째로 범퍼헤드부터 한번 살펴볼게. 범퍼헤드랑 트리플 리치 각각 2개씩 캠페인을 볼 건데 각각 뭐 CPM이나 CTR 이런 효율들이 다 달라. 한번 자세히 보도록 하자. 이 계정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범퍼헤드 캠페인이야. 평균적인 CPM을 한번 보면 2,900원대 정도로 운영이 됐대. 그리고 CTR이 0.2 정도야. 보면 내가 아까 평균 CPM이 3,000원에서 3,500원 정도가 평균이라고 했는데 비교적 평균 수준으로 잘 집행이 된 것 같고 클릭률은 좀 높지? 0.2% 정도야. 이게 왜 높냐면 우리가 범퍼헤드를 보다 보면 CTA라는 거를 넣을 수가 있어. 그게 클릭 유도 문안이라고 해. 그 파란색 버튼을 넣을 수가 있게 되어 있어서 그 버튼을 넣으면 이 클릭률이 조금 더 올라가는 효과가 있어. 그래서 이거는 범퍼헤드임에도 불구하고 클릭률이 0.2% 정도로 좀 높은 편이었어. 그럼 다음 캠페인을 한번 볼까? 이 캠페인도 똑같이 범퍼헤드인데 평균 CPM을 보니까 3,500원 정도가 나왔어. 아까 본 캠페인이 2,900원 정도였는데 이건 좀 높지? 내가 그 광고 성과가 타겟팅이나 소재에 따라서 되게 많이 달라질 수 있다고 했는데 이게 딱 그걸 보여주는 좋은 예시인 것 같아. 이거는 타겟팅을 굉장히 좀 정교하게 설정한 캠페인인데 그래서 그런지 CPM이 아까보다 한 600원 정도가 더 높다고 나왔어. 그리고 클릭률을 보면 한 0.15% 정도? 이 캠페인 역시 CTA를 설정을 했기 때문에 평균적인 0.05%보다는 조금 높은 수준으로 캠페인이 운영이 되고 있어. 자, 그러면 여태까지는 범퍼헤드에 대해서 한번 효율을 살펴봤어. 범퍼헤드를 지금 보니까 CPM이 한 2,900원에서 3,500원 정도로 나와 있는 거를 볼 수 있었을 거야. 그럼 이제 우리가 트리플 리치를 보기에 앞서서 트리플 리치는 범퍼헤드보다 CPM이 조금 높다고 했잖아. 그게 얼마나 높은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 자, 이거는 트리플 리치를 집행한 캠페인이야. CPM을 보니까 이거는 트리플 리치인데도 CPM이 1,300원대가 나왔네. 이거는 정말 드문 경우라고 할 수가 있어. 뭐 내가 길 가다가 정우성을 만날 정도의 확률? 정말 소재가 좋아야만이 이 평균 CPM도 낮아지고 CPV, 이런 조회율, 이런 수치들도 좋은 성과를 낼 수가 있거든. 그래서 이건 트리플 리치임에도 불구하고 CPM이 1,300원대가 나오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성과가 나왔지. CTR도 0.27%로 좀 높은 편이었어. 그럼 내가 이제 극과 극의 사례를 한번 보여줄게. 똑같은 트리플 리치인데 이거는 평균 CPM이 10,000원 정도가 나왔네. 광고의 세계는 정말 알 수가 없지? 이 효율이 어떤 거는 똑같은 상품이라도 어떤 거는 1,000원대가 나오기도 하고 어떤 거는 이제 이렇게 10,000원대가 나오기도 해. 이거는 정말 타겟팅과 소재 효율 이런 거에 따라서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광고 집행할 때도 이런 것들을 잘 기억을 해주길 바라고 트리플 리치 같은 경우에는 광고 CPM의 평균이 한 4,500원에서 5,000원 사이라고 말을 했어. 이 평균값을 보여주지는 못했지만 이렇게 트리플 리치가 10,000원대까지도 갈 수 있다는 점 그리고 4,000원대보다도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 주길 바래. 마지막으로 내가 트리플 리치는 조회수도 확인을 할 수가 있다고 했어. 왜냐면 트리뷰 상품이기 때문이야. 30초 이상 시청을 하면 조회수가 찍히기 때문이고 열들을 확인을 하기 위해서는 범퍼헤드는 노출수, 클릭수, 클릭률, CPM, 비용 이 정도가 나와 있었는데 더 많은 성과 지표들을 보고 싶다면 여기 오른쪽 상단에 열을 눌러서 열 수정을 눌러주면 여기 실적에서 여러 가지 메뉴들을 볼 수가 있거든. CPV나 조회수, 조회율 이런 것들을 선택을 해주면 돼.
조회수, 조회율, CPV가 얼마나 나왔는지 보면 조회율은 한 13% 정도가 나왔고 CPV가 정말 말도 안 되게 싸게 나왔는데 자, 조회율에 조금 주목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 조회율이 인스트림 평균이 20%에서 30%라고 했는데 이 트리플 리치 같은 경우에는 조회율이 지금 13% 정도가 나왔지. 이 캠페인은 효율이 좋은 캠페인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조회율이 13%가 나왔어. 비교적 단가가 높았던 아까 그 캠페인을 보면 그 아까 CPM 10,000원 캠페인이야. 보면 조회율이 4.58%가 나왔지. 아까 내가 말했던 5%에서 10% 사이에 포함된다고 할 수가 있어. 그리고 CPV가 또 굉장히 높은 것도 특징이야. 자, 이런 것들을 한번 보고서 트리플 리치는 노출수를 많이 확보할 수 있는 캠페인이기 때문에 이렇게 조회수와 관련된 지표들은 조금 다른 상품들보다 저조할 수 있다는 점 기억해줬으면 좋겠어. 자, 여기까지 범퍼헤드와 트리플 리치 광고 대시보드를 보면서 효율을 한번 분석해봤고 다음 시간에는 우리 타겟팅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한번 알아볼까 해. 그럼 다음 시간도 기대해줘. 5분 뒤만 끝! 여기까지 받으셨습니다. 안녕 친구들. 5분 뒤만 신디야. 두 번째 인트로 시작해볼게. 오늘은 유튜브 타겟팅에 대해서 정말 밑바닥부터 차근차근 기초를 알려줄게. 유튜브에서 타겟팅이 정말 중요한데 왜 중요하냐면 유튜브 광고를 할 때 타겟팅을 잘 설정하게 되면 우리 광고를 사람들이 스킵하지 않고 끝까지 볼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이야. 왜냐면 나와 관련 있는 광고라고 생각하면 사람들이 유용하다고 생각을 해서 잘 스킵을 하지 않게 되거든. 그러면 오늘 타겟팅에 대해서 크게 설명을 하자면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 첫 번째는 유저 기반 타겟팅이라고 하고 두 번째는 콘텐츠 기반 타겟팅이라고 하는 건데 우리가 유저 기반 타겟팅이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관심사, 구매 의도, 성별, 연령, 리마케팅 이런 것까지 다 유저 기반 타겟팅이라고 할 수가 있어. 그러면 성별, 연령은 알 테고 관심사, 구매 의도 타겟팅에 대해서 오늘은 좀 자세히 알아볼게. 리마케팅이 궁금한 사람들은 다음 후속편을 기대해주면서 채널 구독 눌러줘. 그러면 먼저 유저 기반 타겟팅에 대해서 설명을 해볼게. 유저 기반 타겟팅에서 대표적인 게 이제 관심사랑 구매 의도 타겟팅이 있다고 했는데 말 그대로 관심사랑 구매 의도는 어떤 관심사를 가진 유저한테 광고를 노출할 건지 어떤 구매 의도를 가진 유저한테 광고를 노출할 건지를 어떤 타겟팅 목록에서 선택만 하면 돼. 그러면 내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 내가 냉장고를 판매하려고 하는 어떤 삼성전자나 L전자의 마케터라고 할게. 내가 타겟을 한 두 그룹 정도로 구분을 했어. 하나는 이제 냉장고를 처음 사는 신혼부부랑 두 번째는 냉장고를 한 10년 정도 써가지고 냉장고를 너무 바꾸고 싶어하는 한 40, 50대 남녀를 타겟으로 잡았어. 그러면 우리가 타겟팅을 잘 설정을 해야겠지. 먼저 연령대의 타겟팅을 20, 30대랑 40, 50대로 나눠서 설정을 할 수가 있겠고 구매 의도 타겟팅에서 보면 경조사 타겟팅이라는 게 또 있거든. 거기에 보면 신혼, 곧 결혼을 할 예정인 사람들이나 최근에 결혼을 한 사람들 이런 것까지 타겟팅을 할 수가 있어. 그럼 우리가 경조사 타겟팅을 좀 클릭을 하면 되겠지. 그리고 냉장고 구매 의도를 가진 사람이나 가사용품, 가전제품을 구매하려는 의도를 가진 사람들을 또 타겟팅을 할 수가 있을 거야. 그럼 우리가 타겟을 두 그룹으로 나눴잖아. 그럼 타겟팅도 그에 맞춰서 좀 다르게 진행을 하고 이때 이제 광고 영상에 들어간 메시지를 타겟에 따라서 조금 다르게 맞춤으로 하면 더 좋겠지. 타겟팅에 두 가지가 있다고 했는데 이제 콘텐츠 기반 타겟팅에 대해서 알아보면 이제 크게 세 가지 정도가 있어. 하나는 계좌 위치 타겟팅, 키워드 타겟팅, 그리고 나머지는 주제 타겟팅이라고 하는 건데 계좌 위치 타겟팅은 정말 말 그대로 유튜브의 어떤 콘텐츠를 골라서 타겟팅을 하는 거야. 유튜브 채널이나 특정 유튜브 영상 이런 것들을 타겟팅을 할 수가 있어. 그리고 키워드 타겟팅은 내가 타겟팅 하려고 하는 키워드가 포함된 영상에 광고가 노출되게 하는 방식이어서 이 키워드가 어디에 포함되어 있냐고 하면 영상의 제목이나 설명 문구나 자막, 해시태그 이런 것들에 키워드가 포함되어 있으면 광고가 노출이 돼. 주제 타겟팅 같은 경우에는 유튜브 영상들이 특정 주제들로 이제 분류가 되어 있어. 유튜브에서 분류를 해놓는 건데 그 주제들을 우리가 골라서 타겟팅을 하는 거야. 뉴스, 게임, 건강 뭐 이런 되게 많은 주제들이 있어.
이거는 이따가 실습 시간에 더 자세히 볼 거고, 그러면 이 콘텐츠 기반 타겟팅도 예시를 한번 들어보면 좋겠지. 내가 어떤 여성 쇼핑몰의 마케터라고 할 유튜브에서 패션 하울 영상을 보는 사람들한테 광고를 노출하면 좋겠지. 계좌 일치 타겟팅으로 패션 하울 영상들만 고르는 거야. 그리고 메시지를 패션 하울 영상 보는 여러분들, 지금 우리 땡땡땡 쇼핑몰에 오면 더 다양한 스타일을 구경할 수 있어요 라고 하는 메시지를 내보내면, 이걸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패션 하울 지금 영상 보고 있는데 다양한 스타일이 많다고 하네? 한번 가볼까? 이런 식으로 유저가 이 광고에 대한 주목도가 더 높아질 수가 있는 거지. 타겟과 메시지를 좀 매칭해서 하는 것도 광고 성과에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 자, 오늘은 유튜브 타겟팅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배워봤어. 유저 기반 타겟팅이 있었고 콘텐츠 기반 타겟팅이 있었는데, 사실 이 타겟팅에 관심사, 구매 의도, 주제, 키워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기본적인 타겟팅들만 잘 알아도 사실 유튜브 광고하는 데 큰 무리가 없어. 이제 실습 시간으로 가볼 건데, 실습 시간에서는 타겟팅의 세부 목록들이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알아보고 타겟팅을 어떻게 설정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 그러면 실습 시간으로 고고. 자, 친구들, 실습 시간이야. 오늘도 구글 애즈 홈으로 들어와가지고 타겟팅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볼 거니까, 캠페인이 하나 만들어주고 타겟팅을 보면 광고 그룹을 누르고, 먼저 유저 기반 타겟팅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 다음에 콘텐츠 기반 타겟팅에 대해서 알아볼게. 유저 기반 타겟팅 중에서 관심사랑 구매 의도를 보려면 잠재 고객 타겟팅 탭을 누르면 돼. 그럼 여기서 이제 연필 버튼을 누르면 잠재 고객을 추가할 수 있게 나오는데, 그래서 찾아보기를 한번 눌러볼게. 그럼 아까 내가 신혼부부 타겟팅을 얘기를 했었잖아. 구매 의도 타겟팅을 들어가 보면 경조사 타겟팅이라는 게 있는데, 결혼 이걸 보면 결혼 예정, 최근 결혼함 이런 것들이 있어. 그래서 이거를 선택을 하면 내가 신혼부부 타겟팅을 할 수가 있겠지? 그 외에 이사, 이직 이런 사람들의 생애 주기에서 중요한 타겟팅들도 선택을 할 수가 있게 되어 있어서 이런 부분을 또 자세히 챙겨보면 좋을 것 같아. 실질적으로 구매 의도 타겟팅이 어떤 것들이 있느냐? 이거는 사람들이 어떤 상품이나 제품, 서비스 같은 거를 구매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찾는 거잖아. 사람들이 구매하려고 하는 카테고리를 좀 나눠놨는데, 대표적으로 아까 우리가 본 게 소비자 가전 이런 거였잖아. 냉장고가 어디 있냐면 이 인테리어 조경 탭에 가서 보면 가전제품이 있어. 그럼 여기서 냉장고 이런 것들도 할 수 있고, 세탁기나 건조기, 식기세척기, 전자레인지, 세세한 상품 카테고리까지도 다 타겟팅을 할 수가 있어. 심지어 이런 것도 있다. 커피 메이커. 요즘에는 정말 이런 것들까지 카테고리가 되게 세분화되어 있어. 이 타겟팅 목록들이 요즘 트렌드에 따라서 구글에서 자주 업데이트를 하는 편이어서 최근 타겟팅들이 어떤 게 있나 이렇게 보면 되게 많이 도움이 되고, 그 다음에 요즘에 배달 서비스 많이 이용하는데 그런 것도 여기 다 반영이 되어 있어. 여기 음식을 가보면 레스토랑 음식 배달 및 테이크아웃 이런 것들을 하면 레스토랑 음식을 배달시켜 먹고 싶은 사람, 그냥 테이크아웃 할 사람들, 이렇게 세세하게까지 타겟팅을 할 수가 있어. 이 구매 의도 타겟팅이 또 좋은 게, 이렇게 정말 어떤 제품을 구매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선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되게 할인 시즌 같은 게 많잖아. 설이나 추석이나 여름 바캉스 할인 이런 것들 프로모션이 있을 때 구매 의도 카테고리를 이용하면 좋은데, 이게 조금 아쉬운 게 미국 위주로 타겟팅이 구성이 되어 있어. 그래도 좀 한번 써볼 만하다. 그러면 관심사 타겟팅에는 어떤 것들이 있냐 하면, 관심사는 말 그대로 어떤 관심 분야를 가지고 있느냐를 말하는 거야. 그래서 구매 의도랑은 조금 다른 게, 쇼핑을 봐도 구매하려고 하는 상품 메뉴가 있는 게 아니라 쇼핑 중독자, 경제적인 쇼핑객, 호화 쇼핑객, 이 사람의 쇼핑 스타일이 어떤지 이런 것들이 나와 있어. 그래서 구매 의도 타겟팅이랑은 조금 다르게 타겟팅 구성이 되어 있다는 점. 아까 인테리어 조경 이 메뉴에서 우리가 냉장고 구매 의도를 찾을 수가 있었는데, 이 관심사 쪽에서는 홈데코 애호가, DIY 쪽 이런 식으로 이제 관심사를 좀 큼직하게 나눠놨어. 또 타겟팅이 설정할 때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잠재 고객 타겟팅 안에 되게 여러 개가 있는데, 이 잠재 고객 타겟팅 간에는 교집합 타겟팅이 불가능해. 그래서 여기서 내가 만약에 구매 의도 타겟팅이랑 관심사 타겟팅을 선택을 하잖아? 그러면 이거는 합집합 적용이 돼. 그래서 뉴스 및 정치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
사람이나 이 레스토랑 음식 배달 및 테이크아웃 구매 의도를 가진 사람 둘 중에 하나를 타겟팅을 하는 5월 방식으로 적용이 된다는 점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어. 여기까지가 유저 기반 타겟팅이었고, 콘텐츠 기반 타겟팅은 어떤 게 있냐면 왼쪽 탭에 보면 키워드, 계제 위치, 주제 이거를 기억을 하면 되는데, 오늘은 계제 위치 타겟팅을 한번 좀 알아볼게요. 계제 위치 탭을 누르고 연필을 다시 한번 누르면 계제 위치를 내가 원하는 대로 설정을 할 수가 있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유튜브 채널을 선택을 하면 내가 원하는 유튜브 채널을 검색해서 하던지 이미 알고 있는 경우에는 여러 계제 위치 추가를 눌러가지고 여기서 주소를 여러 개를 입력해서 한 번에 추가를 할 수가 있어. 만약에 워크맨 채널을 내가 타겟팅을 하겠다. 워크맨 계제 위치를 입력을 했어. 추가를 누르면 어떤 타겟팅들이 들어가 있는지가 보이고, 저장을 누르면 이 채널에만 광고가 게재가 되는 거야. 어느 콘텐츠이든 상관이 없고 광고가 다 노출이 되는 구조이고, 아까 잠재 고객 타겟팅은 타겟팅 간에 교집합이 안 된다고 했잖아. 그럼 이 계제 위치 타겟팅은 교집합이 될까? 됩니다. 잠재 고객 타겟팅만 안 된다는 점 기억을 해주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주제 타겟팅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짝 살펴보기만 할게. 주제 타겟팅도 관심사 구매 의도랑 비슷한 카테고리이긴 한데 자세히 눌러보면 달라. 자동차 기종별, 브랜드별, 게임, 건강 이런 것들이 유튜브에 올라온 영상들을 어떤 주제로 묶어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주제를 선택을 하면 특정 주제로 묶인 영상에 광고를 노출할 수가 있어. 그러면 오늘 타겟팅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보다가 좀 궁금한 점이 있으면 댓글을 달아주면 좋을 것 같아. 그럼 다음 시간에 보자. 안녕. 저는 5분 DY 신디고요. 여러분들은 제 수업에 듣는 청강생이죠. 아 잠깐 밥 먹지? 너네들은 여러분 안녕. 5분 DY 신디야. 자, 오늘은 본격적으로 유튜브 광고 타겟팅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해. 그 중에서 오늘 영상의 제목은 유튜브에서 MZ세대를 타겟팅하는 방법이라고 적어봤는데 구미가 당기나? MZ세대 되게 요즘에 브랜드나 어느 마케팅 트렌드에서 빠지지 않는 용어거든. MZ세대라고? 아니 그 M세대가 출생 연도가 되게 길어. 그래서 20대 초반부터 거의 30대 후반까지를 아우르는 거예요. 한 10대 초중반에서 30대 초중반까지로 봐주면 될 것 같아. 유튜브에서도 이 세대들을 어떻게 타겟팅할 수 있을까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번 맞춤 타겟팅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해요. 유튜브에서 맞춤 타겟팅이 되게 중요한데, 사실 유튜브에서 타겟팅은 무료이기도 하고 맞춤으로 설정할 수 있다는 게 되게 큰 장점인 것 같아. 페이스북의 장점이 유사 타겟팅의 정확도라고 한다면 유튜브에서는 이런 맞춤 타겟팅을 되게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게 광고의 장점인 것 같아. 그러면 이제 맞춤 타겟팅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알아볼 건데, 유튜브에서 설정할 수 있는 맞춤 타겟팅에는 대표적으로 2가지 정도가 있어. 하나는 맞춤 잠재 고객 또는 맞춤 관심사라고 하는 타겟팅이고, 두 번째는 맞춤 의도라고 하는 타겟팅이야. 그러면 이 유튜브에서 맞춤 타겟팅을 어떻게 설정하느냐, 첫 번째 맞춤 관심사부터 알아볼게. 맞춤 관심사를 만드는 방법은 어떤 요소들을 조합을 하는 거야. 어떤 요소냐면 유저가 다운로드 받은 앱, 그리고 그 유저가 자주 방문할 것 같은 웹사이트, 혹은 자주 방문할 것 같은 장소, 관심이 있어 할 것 같은 그런 관심 분야를 키워드 형태로 입력을 하면 되거든. 여기서 어떤 요소들을 조합할지를 생각을 해보는 거야. 카테고리가 사실 나눠져 있어. MZ세대를 타겟팅을 한다고 할 때 이 사람들이 보통 10대 후반에서 20대, 30대 이렇게 가잖아. 그러면 우리는 장소로 고등학교도 넣고 대학교도 넣고 이 사람들이 자주 사용할 것 같은 앱을 또 넣는 거지. 나는 이 타겟팅을 만들 때 그런 리서치 자료들을 되게 많이 보는 편인데, 10대나 20대 인사이트 같은 걸 보면 사람들이 사용하는 앱이 연령대마다 정말 많이 다르거든. 나라면 틱톡이나 스타일, A, 좀 트렌디하고 친구들이 많이 쓰는 대세를 따르는 앱, 그런 앱들을 넣어서 이런 앱을 사용하는 유저는 우리의 타겟일 거다라고 생각하고 타겟팅을 만드는 거지. 그럼 이제 두 번째로 맞춤 의도 타겟팅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자. 맞춤 의도 타겟팅, 맞춤 관심사랑은 조금 달라. 맞춤 의도는 어떤 서비스나 제품을 구매하려고 구글이나 유튜브에 검색을 했던 유저들을 실제로 타겟팅을 할 수가 있어. 너무너무 좋잖아. 왜냐면 사람들이 어떤 물건을 구매하려고 할 때 검색을 하고 사잖아.
가격을 비교한다거나 후기를 본다거나 리뷰 이런 것들을 검색을 해보고 산단 말이야. 어떤 서비스를 검색을 해본다는 거는 되게 구매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어. 실제로 이렇게 검색했던 유저를 우리가 타겟팅을 할 수가 있는 거야. 정말 맞춤 관심사보다 어떻게 보면 맞춤 의도 타겟팅이 정말 더 좋은 타겟팅이 될 수가 있어. 그럼 이제 실제로 이 타겟팅을 유튜브에서 설정을 하려고 할 때 어떻게 하면 되냐면, 내가 만약에 청소기 브랜드라고 할게. 청소기에 대한 어떤 키워드를 유저들이 검색할까를 생각을 해보는 거야. 청소기 브랜드도 들어갈 수 있겠고, 어떤 제품명에 플러스 후기, 리뷰, 사용법 이런 것들을 검색을 하는 거야. 거기서 또 구글이 추천해주는 키워드도 있어. 그런 것들을 또 추가로 넣으면 되게 타겟팅이 정교해지고 좀 더 범위가 넓어지면서 내가 원하는 유저들을 좀 잘 타겟팅을 할 수가 있게 돼. 구글에서 내가 어떤 키워드를 딱 검색을 했을 때 좀 연관 검색어로 나오는 것들을 거기에 추가로 넣어도 정말 좋을 것 같아. 그 사이트 내에서 뭐 어떤 검색 키워드를 보여주는 사이트들은 되게 많은데, 대표적으로 유튜브 키워드 툴이 하나가 있고, 네이버에서 또 들어가 보면 데이터 랩에 쇼핑 인사이트라는 게 있어. 거기서 보면 어떤 상품 카테고리를 검색을 하면 그 오른쪽에 결과에 카테고리에 포함된 제품명이 되게 짜르르 나와. 사람들이 많이 검색하는 걸로. 그런 것들을 또 참고해서 넣으면 좋을 것 같아. 자, 오늘은 유튜브에서 맞춤 타겟팅을 설정하는 법을 알아봤는데, 맞춤 타겟팅에 대표적으로는 두 가지가 있다. 맞춤 관심사 타겟팅이랑 맞춤 의도 타겟팅이 있고, 맞춤 관심사 타겟팅은 유저가 사용할 것 같은 앱, 다운로드 했을 것 같은 앱, 자주 방문할 것 같은 URL, 관심 있어 하는 키워드, 그리고 자주 방문할 것 같은 장소, 이런 것들을 조합해서 만드는 타겟팅이고, 맞춤 의도 타겟팅은 실제로 어떤 제품을 구매하려고 구글이나 유튜브 서비스에서 어떤 키워드를 검색했던 유저를 실제로 타겟팅을 할 수가 있다는 점 기억해 두길 바래. 이제 실습 시간으로 넘어가서 타겟팅을 어떻게 설정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자. 고고싱! 친구들, 실습 시간이야. 내가 아까 맞춤 잠재 고객 타겟팅에 맞춤 관심사랑 맞춤 의도 두 개가 있다고 했다. 오늘은 하나씩 세팅을 한번 해볼게. 구글 애즈 화면에서 맞춤 잠재 고객을 세팅을 하려면 왼쪽에 캠페인을 누른 다음에 광고 그룹을 한번 누르고 잠재 고객을 누르면 만들 수가 있어. 찾아보기 이 버튼을 누르면 여기에 내 맞춤 잠재 고객이라는 게 있어. 이 맞춤 잠재 고객을 한번 눌러보면 되게 여러 가지 맞춤 잠재 고객을 만들 수가 있는데, 오늘 신규로 한번 만들어 볼게. 근데 오늘 주제가 MZ세대 타겟팅 하는 방법이었잖아. 그래서 실제 어떻게 타겟팅을 하는지 한번 확인해 봤으면 좋겠어. 잠재 고객 이름은 MZ세대 타겟팅, 정말 정직하게 써볼게. 그럼 여기서 이제 그 아랫부분이 나와. 관심 분야 또는 행동을 보이는 사용자 포함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말고 그 아랫부분을 보면 내가 아까 말한 것들이 있어. 웹사이트를 둘러보는 사용자, 특정 유형의 앱을 사용하는 사용자, 특정 장소를 방문한 사용자, 이렇게 있어. 이게 아까 순서대로 URL, 앱, 그리고 장소 이렇게 타겟팅이라고 볼 수 있고, 그럼 이 위에 있는 거는 나머지 하나 관심 분야를 키워드 형태로 나타내는 타겟팅이겠지. 그래서 우리는 오늘 앱을 좀 활용을 해서 타겟팅을 한번 만들어보자. 여기서 앱을 사용하는 사용자를 한번 눌러봤어. 이게 뜸과 동시에 위에 있는 거를 삭제를 할 수가 있어. 그래서 이거는 삭제를 하면 그냥 앱으로만 타겟팅을 구성할 수가 있는 거고, 이걸 삭제하지 않고 두 개 다 하게 되면 이게 합집합으로 적용이 돼. 이 앱을 다운받았거나 특정 키워드에 관심이 있거나 하는 합집합으로 적용이 되니까 그걸 알아뒀으면 좋겠고, 그럼 우리는 앱으로만 한번 해보자. 우리 타겟들은 어떤 앱을 많이 사용할까? 페이스북 메신저? 페이스북을 검색을 해보니까 메신저도 나오고, 또 틱톡도 요즘에 되게 많이 쓰잖아. 틱톡도 한번 넣어보자. 요즘에 중고 마켓도 되게 인기가 있대. 당근 마켓, 번개장터 이런 것도 한번 넣어보자. 마케터라면 리서치 자료 같은 거를 되게 많이 봤으면 좋겠어. 그런 거를 봐야 내가 어떤 타겟 대상으로 어떤 타겟팅을 할지 좀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 스타일 쉐어까지 한번 넣어서 만들어보자. 이렇게 하면 MZ세대 타겟팅을 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사용할 것 같은 앱을 넣어서 한번 타겟팅을 만들어봤어. 저장을 누르면 타겟팅이 만들어져서 타겟팅을 추가를 하면 돼. 저장. 여기까지가 맞춤 관심사 타겟팅을 설정하는 방법이었고, 다음은 맞춤 의도를 타겟팅하는 방법을 알아보자. 맞춤 의도도 동일하게 찾아보기 탭에 가서 맞춤 잠재 고객을 누르고 여기 또 플러스 버튼을 누르면 되고, 자 여기서 맞춤 의도라고 하고, 중요한 게 있어. 두 개를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있거든. 다음 관심 분야 또는 구매 의도가 있는 사용자,
그리고 아래가 구글에서 다음 검색어를 하나라도 검색한 사용자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단 말이야. 첫 번째는 보면 이 물음표 버튼을 보니까 구매 가능성이 높은 이상적인 고객의 관심 분야를 설명하는 키워드를 입력하세요. 관심이 있거나 구매 가능성이 높은 사용자에게 광고가 게재되는 거고 근데 이거는 사실 그냥 관심 분야 타겟팅이나 구매 의도 타겟팅과 동일하다고 생각하면 돼. 근데 우리는 맞춤 의도 타겟팅을 만들어야 되거든. 실제로 서비스에서 어떤 제품을 검색했던 유저를 타겟팅하기 위해서는 이 아래 옵션을 선택을 해줘야 돼. 이상적인 고객이 구글에서 사용하는 검색어를 입력하세요. 이렇게 되면 특정 검색어를 검색했던 유저를 타겟팅을 할 수가 있는 거야. 여기서 청소기를 한번 검색을 해보면 구글 검색어 아이디어에 다이슨 무선 청소기 가격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나와. 이것들을 하나하나 다 추가를 해주면 청소기 구매 의도를 가진 유저를 타겟팅을 할 수가 있는 거지. 되게 여러 가지 키워드들을 넣을 수가 있어. 이 키워드들을 많이 넣으면 넣을수록 오른쪽에 보이는 주간 노출수 이게 되게 커지는 형태야. 키워드를 그만큼 더 많이 포함하고 있으니까 검색한 유저들이 더 많아진다는 거지. 그리고 이런 키워드를 검색하는 유저들의 성향도 알 수가 있어. 청소기 추천, 청소기 제품명들을 다 입력을 해봤는데 오른쪽에 보니까 이 키워드를 검색하는 유저의 85% 정도는 남성이고 35세에서 44세가 대부분이래. 이런 걸 보면 우리가 타겟팅을 제대로 설정했는지 잠재고객 통계를 통해서 또 확인을 할 수가 있어. 또 잠재고객 저장을 누르면 우리가 원하는 맞춤 의도 타겟팅이 완성이 됐어. 저장을 누르면 돼. 이렇게 잠재고객 리스트 안에 이렇게 타겟팅이 두 개가 들어가 있는데 이럴 경우에는 이 두 개가 합집합 적용이 돼서 MZ세대 맞춤 관심사 타겟팅에 해당하는 유저 혹은 청소기 관련 상품을 검색했던 유저 이렇게 OR 조건으로 걸려서 타겟팅이 된다는 점 기억해줬으면 좋겠어. 자, 오늘은 유튜브의 타겟팅 중에서도 맞춤 타겟팅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 이따가 친구들 궁금한 점 분명히 있을 거거든? 댓글도 달아주고 좋아요도 눌러주고 채널 구독도 눌러줘. 그럼 안녕. 텐션. 나 아무 일도 없었던 거야. 안녕 여러분. 5분 뒤마 신디야. 오늘은 좀 활기차게 시작을 해봤어. 왜냐면 내 매니저 로마가 컨디션 관리하라 그랬는데 저번 영상 보니까 너무 피곤해 보이더라고. 그래서 오늘은 좀 활기차게 시작해볼게. 오늘은 리마케팅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거야. 지난 시간에 맞춤 관심사 타겟팅이나 맞춤 의도 타겟팅도 타겟팅의 꽃이라고 할 정도로 정말 좋은 타겟팅이라고 설명을 했는데 이 리마케팅은 정말 유튜브에서 빼놓을 수 없는 타겟팅이야. 리마케팅, 리타겟팅 많이 들어봤을 건데 말 그대로 어떤 상호작용을 했던 유저를 다시 한번 타겟팅을 하는 거라고 할 수 있겠지? 보통 리타겟팅이라고 하면 사이트에 방문했던 유저나 아니면 구매를 했던 유저들을 다시 타겟팅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유튜브에서 리마케팅은 조금 달라. 유튜브가 동영상 플랫폼이잖아. 동영상을 시청했던 유저나 유튜브 채널에 방문했던 유저 이런 유저들을 우리가 수집을 할 수가 있고 그 유저들을 대상으로 다시 한번 광고를 보여줄 수가 있어. 그러면 이 리마케팅을 우리가 왜 해야 되는가? 왜 이 리마케팅이 유튜브 타겟팅의 꽃인가? 유튜브 리마케팅을 진행을 하게 되면 다른 타겟팅보다 조금 더 광고 효율이 좋아지는 편이야. 이 리마케팅이 좀 방금 내가 말한 게 추상적이잖아. 지금 내가 이 리마케팅 목록으로 만들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씩 짚어주자면 첫 번째, 유튜브 채널에 방문했던 사람. 그리고 두 번째, 채널에 있는 영상들을 한 번이라도 시청했던 사람. 그리고 세 번째는 채널에 영상이 되게 많은데 그 중에서 특정 영상만을 시청했던 사람. 그리고 네 번째는 그 특정 영상을 자연적으로 그냥 검색해서 시청을 한 게 아니라 광고로 시청을 했던 사람. 그 외에 이제 채널에 방문했거나 채널을 구독했거나 영상을 재생 목록에 추가를 했거나 하는 유저들을 다 우리가 모을 수가 있어. 이 유저들을 모아서 리마케팅에 활용하는 거야. 근데 이 리마케팅은 바로 구글 애즈에서 활용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유튜브 채널과 구글 애즈 계정을 연결을 시키는 거야. 구글 애즈 계정, 유튜브 채널. 이거는 구글 애즈 계정의 소유주와 유튜브 채널의 소유주가 서로 허락하는 절차가 있어야 돼. 왜냐하면 이 채널의 소유주랑 구글 애즈 계정의 소유주가 다를 수가 있거든. 자, 그러면 소유주끼리 허락을 받아야 된다고 했잖아. 구글 애즈에서 설정을 할 수가 있어. 구글 애즈에서 그 오른쪽 상단에 도구비 설정을 가서 연결된 계정이라는 메뉴가 있는데 그거를 클릭을 하고 유튜브 채널에 주소를 넣을 수 있게 되어 있거든. 그 주소를 넣고 요청 보내기를 하면 구글 애즈의 소유주와 채널 소유주 간에 수락하는 절차가 완료가 돼.
요청을 수락하면 연동이 완료가 되어서 그 다음에 채널과 관련된 인게이지먼트를 보인 유저들을 우리가 수집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야. 그 수집을 한다는 거는 또 한 가지 절차가 또 필요해. 채널을 연결을 하고 유튜브 잠재고객 메뉴라는 게 있어. 그것도 도구 및 설정이라는 메뉴에 가면 잠재고객 라이브러리가 있거든. 거기서 잠재고객을 우리가 생성을 해주는 절차를 거쳐야 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채널에 방문했던 사람들을 모으겠다. 영상을 시청했던 사람들을 모으겠다. 라고 하는 유저 목록들을 만드는 거야. 그리고 이제 실무에서 유튜브 채널이랑 구글 애드 계정을 연결을 시키려는 절차들을 하다 보면 사람들이 조금 질문을 하는 게 있어. 채널이랑 구글 애드 계정이랑 연결을 하면 내 채널 정보 애드 계정에서 다 볼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말들을 하는 경우가 덜어 있었어. 근데 이거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아도 돼. 이런 상호작용을 보인 유저들을 모아놓을 수는 있지만 정보는 알 수가 없고 채널에서 얼마나 구독자가 발생하는지, 조회수가 발생하는지 이런 것들도 전혀 알 수가 없어. 잘 알아뒀다가 리마케팅 활용할 때 잘 설명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 자, 이 리마케팅 되게 좋지만 비교적 다른 타겟팅보다는 설정하기가 까다롭지만 그래도 필수적으로 해봐야 되는 타겟팅이라고 생각해. 리마케팅의 예를 조금 더 쉽게 한번 내가 설명을 해줄게. 과자 회사에서 초코와인 광고를 한 3월쯤에 시작을 한 거야. 그 다음에 밀크티 하임이라는 신제품을 낸 거야. 그러면 초코와임 광고를 봤던 유저한테 밀크티 하임이 출시가 되었다는 거를 알려주면 너무 좋잖아. 그래서 초코와임 광고를 봤던 유저들을 우리가 미리 모아놨다가 가을에 밀크티 하임이 출시가 되면 그 유저들한테 밀크티 하임이 나왔다는 광고를 보여주는 거야. 그럼 이제 사람들의 머릿속에서는 아, 초코하임도 있는데 밀크티 하임이라는 것도 나왔구나. 자, 이런 식으로 리마케팅을 활용을 할 수가 있어. 자, 여기까지 리마케팅에 대한 간단한 설명이었고, 이 부분까지 듣다가 좀 궁금한 점이나 모르는 부분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고, 자, 그러면 실습 시간으로 넘어가서 리마케팅을 활용하기 위해서 유튜브 채널과 구글 애드 계정을 연결하는 방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자. 친구들, 이제 실습 시간이야. 이번 실습에서 가르쳐줄 내용은 유튜브 채널과 구글 애드 계정을 어떻게 연결하는지, 연결시킨 다음에 리마케팅의 목록은 어떻게 생성을 하는지, 타겟팅 그 목록들을 어떻게 유튜브에서 타겟팅하는지, 이 세 가지 정도를 크게 알려주려고 해. 유튜브 채널과 구글 애드 계정을 연결하려면 일단 준비물이 필요해. 하나는 유튜브 채널이고 하나는 구글 애드 계정이겠지? 친구들이 유튜브 채널 주소를 준비를 해놓고 이제 구글 애드 계정으로 한번 들어와주면 좋을 것 같아. 자, 구글 애드 메인 화면이야. 오른쪽 상단에 도구 및 설정을 한번 눌러볼게. 여기 되게 여러 가지 메뉴가 있지만 우리는 이 설정에서 연결된 계정으로 갈 거야. 이 구글 애드 계정이랑 어떤 다른 외부 플랫폼들이 연결되어 있는지를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아래에 내려가 보면 유튜브가 있어. 그래서 여기 상세 보기를 눌러보면 이런 영어가 갑자기 나오는데, 이거는 어떤 유튜브 채널이랑 구글 애드 계정을 연결하겠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애드 채널 이거 눌러볼게. 그러면 바로 채널 주소를 넣을 수가 있게 되어 있어. 내가 아까 채널 주소 준비해 놓으라고 했는데 그 주소를 지금 여기다 붙여넣기를 할 거야. 내 유튜브 채널 주소를 한번 복사해 볼게. 넣었더니 내 채널을 이렇게 뜨면서 이 채널의 소유주인지, 이 채널을 다른 사람이 소유를 하고 있는지 이런 선택할 수 있는 메뉴가 나와. 만약에 내가 이 채널의 소유주라고 한다면 그냥 바로 채널을 가서 수락을 하면 되고, 만약에 이 채널을 다른 사람이 소유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 지금 내가 로그인한 계정과 이 채널의 소유주가 다르다고 이제 생각을 하고 요청 보내기를 한번 해볼게. 그러면 채널의 소유주가 이 메일을 받을 수 있게 메일 주소를 써서 보내는 거야. 그럼 나는 요청을 보낸 상태이고 채널 소유주가 수락을 해줘야겠지? 그 요청을 보냈을 때 그 채널 소유주가 수락을 해줬다고 하면 이걸 한번 새로 고침을 눌러주면 이렇게 채널이 링크가 되어 있다고 하나가 딱 뜨게 되지. 그렇게 하면 이제 유튜브 채널과 구글 애드 계정이 연동이 된 거야. 이걸 연결을 했으니까 뭐 채널 구독자라든지 영상 시청자라든지 채널 방문자라든지 이런 모수를 수집을 해야 되니까 목록을 만들어야 되겠지. 이 목록을 만들려면 오른쪽 상단에 도구 및 설정으로 들어가서 이번에는 공유 라이브러리에서 잠재고객 관리자로 한번 가볼게. 리마케팅 목록을 만들 수 있는 공간이 뜨는데
이 채널 자체에서 이미 수집을 해놓은 리마케팅 목록인데 여기서 또 하나 새로 만들어 볼 수가 있어. 파란색 플러스 버튼을 누르면 유튜브 사용자라는 게 뜨는데 여기서 어떤 유형들을 리마케팅 목록으로 만들 수 있느냐 하면 이렇게 크게는 시청, 그리고 채널과 인게이지먼트, 그리고 채널의 동영상을 뭐 좋아요나 공유, 재생 목록에 추가 등 이런 본인 채널과의 인게이지먼트를 보인 유저들을 크게 3개 카테고리로 나눠놨어. 이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서 각각 목록을 만들면 돼. 이걸 한번 만들어 볼게. 영상을 공유를 했다라고 하면 그 채널을 선택하면 되고 그 다음에 미리 채워진 옵션 이걸 보면 이거는 이 리마케팅 목록이라고 하는 게 만든 시점과 동시에 그 이후부터 쌓이기 때문에 그 이전에 있는 목록들은 우리가 만들 수가 없는 구조야. 그래서 이 목록을 만들기 30일 전까지의 사용자들은 우리가 가져올 수 있다는 의미거든. 오늘이 1월 7일인데 1월 7일로부터 30일 전까지의 유저들은 우리가 가져올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멤버십 기간이라고 하는 거는 이 목록을 만들고 나서 이 유저들을 얼마 동안 목록 안에 유지를 할 것인가 라는 거야. 이거는 540일까지 설정할 수가 있는데 540일로 해놓게 되면 우리가 이 목록을 만들고 540일 뒤에도 이 목록을 활용을 할 수가 있다는 거야. 만들기를 눌러보면 이렇게 공유자라는 이름의 리마케팅 목록이 만들어졌어. 그럼 이거를 이제 어떻게 타겟팅해서 활용을 하냐면 구글 애즈 메인에서 캠페인을 하나 선택을 해주고 그리고 타겟팅을 설정할 수 있게 잠재 고객으로 가보면 여기 왼쪽에 연필 버튼을 눌러서 광고 그룹을 하나 선택을 해주고 그러면 여기 찾아보기 탭에 가보면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비즈니스와 상호작용 방식 이걸 눌러주면 유튜브 사용자라는 게 나와. 공유자 이거를 선택을 해주면 내 채널의 영상을 공유를 했던 유저들을 우리가 타겟팅을 할 수가 있어. 자, 여기까지 유튜브 채널과 구글 애즈를 어떻게 연결을 하는지, 연결을 한 다음에 이 리마케팅 목록은 어떤 것들을 만들 수 있는지, 그리고 이 목록들을 어떻게 유튜브에서 설정할 수 있는지까지 한번 보여줬어. 친구들 리마케팅 한번 잘 활용을 해봤으면 좋겠고, 또 궁금한 점 있으면 댓글도 달아줘.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자. 안녕. 여러분 오늘은 안녕 5분 뒤만 신디야 친구들 여태까지 타겟팅에 대해서 긴 시간에 걸쳐서 알아봤는데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타겟팅이 적용되는 원리라고 할 수 있어. 타겟팅의 원리라고 하면 좀 재미없을 것 같잖아. 수학 공부할 때 개념원리책 다들 한 번씩 봤지? 그 초록색 개념원리책 보면 뭐 되게 재미없고 이런데 하지만 타겟팅의 원리는 좀 재밌으니까 오늘도 열심히 들어줬으면 좋겠어. 일단 우리가 유튜브 광고를 먼저 봐야겠지. 홈피드 보이잖아. 이렇게 넘기다 보면 광고가 간헐적으로 보이는 걸 봤을 거야. 특히 나한테 많이 뜨는 광고를 봤을 거야 아마. 이런 광고가 왜 이렇게 나한테 자꾸 보이는지 궁금하지 않아? 궁금하면 그 광고를 봤을 때 오른쪽 상단에 점 3개가 있는데 이 3개를 한번 눌러보면 거기에 이렇게 나와 있어. 이 광고가 표시된 이유. 근데 이거를 클릭을 해보면 구글에서 어떤 타겟팅에 의해서 이 광고가 나한테 보여지는지를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줘. 예를 들어서 뭐 성별, 연령, 지역, 내가 시청한 영상이나 방문한 사이트 이런 것들까지도 당신이 이런 사이트에 방문했기 때문에 이런 광고가 노출되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을 해주거든. 이거를 휴대폰 화면을 보면서 얘기해보자. 유튜브를 열어서 홈피드를 보면 이런 광고가 떠. 이거는 디스커버리라는 광고인데 여기서 점 3개를 누르면 이 광고가 표시된 이유? 이런 게 있어. 눌러보면 광고가 왜 나한테 노출이 됐는지를 쭉 보여줘. 계정에 추가한 연령, 현재 또는 과거의 위치, 로그인한 상태에서 어떤 사이트에 방문하고 어떤 영상들을 시청했는지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이 광고가 지금 노출이 되었다고 보는 거야. 아니 그러면 내가 타겟팅의 희생양이 된 거를 알겠어. 그럼 구글이 도대체 어떻게 나라는 사람을 알고 나에 대한 정보를 수집을 해서 타겟팅 이용을 하냐 이거야. 내가 어떤 관심사를 가지고 있는 유저인지 나의 연령대는 어떻게 설정이 되어 있는지를 우리가 설정해서 직접 확인을 해볼 수가 있어. 유튜브에 로그인을 하면 오른쪽에 프로필 이미지가 뜰 거야. 그거를 한번 클릭을 해보면 유튜브에 내 데이터라는 메뉴가 있어. 클릭을 하고 쭉 스크롤바를 내리면 광고 최적화라는 메뉴가 있어.
그거를 클릭을 해보면 여태까지 내가 이용한 사이트들, 시청한 영상의 주제들 이런 것들이 머릿속으로 스쳐갈 거야. 아, 내가 이런 영상을 봐서 내가 이런 관심사를 가진 유저로 분류가 되어 있구나 라는 거를 되게 상세하게 관심사 이런 것들이 지정이 되어 있을 거야. 이런 관심사가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떤 관심을 가진 유저인지를 구글에서 이제 파악을 해 놓은 거고, 만약에 나한테 어떤 특정 광고가 되게 많이 보여. 내가 쿠팡이츠 광고가 되게 많이 보인다고 했는데 내 관심사 중에는 아마 식료품이나 음식 배달 이런 것들이 관심사로 있을 거야. 그럼 여기서 그 관심사를 한번 누르고 이거를 해제를 하면 그 다음부터는 그거랑 관련된 광고가 조금 덜 뜰 수도 있어. 왜냐면 내 관심사에서 해지를 했거든. 자, 그럼 여태까지 우리가 내가 어떤 관심사를 가지고 있는 유저인지를 유튜브에서 파악하고 있는 걸 알려줬어. 그러면 이런 의문이 또 들 수가 있어. 로그인을 하지 않고 유튜브를 이용을 하면 맞춤 광고가 안 나오는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 비로그인 유저도 관심사를 수정을 할 수가 있어. 우리가 인터넷을 사용할 때는 쿠키 값이라는 거를 남기기 때문이야. 그래서 이런 쿠키 값들은 이제 구글에서 가지고 있게 되고, 내가 비록 로그인을 하지 않았더라도 방문한 사이트나 검색하는 키워드 이런 것들을 토대로 충분히 유튜브에서 맞춤 타겟팅 광고를 볼 수도 있다. 이런 타겟팅이 나한테 적용이 되는 게 싫다라고 하면 관심 없는 타겟팅은 지우거나 광고 맞춤 이 메뉴를 해제하면 되고, 비로그인 유저라면 그냥 쿠키 값을 삭제를 하면 되겠지? 간단하게 정리를 하자면, 첫 번째, 이 광고가 나한테 왜 표시됐는지 알고 싶다면 유튜브 홈피드에서 오른쪽 상단에 점 3개를 눌러서 이 광고가 표시된 이유를 눌러보면 알 수 있다는 거. 두 번째는 구글이 유튜브에서의 내 관심사 이런 것들을 어떻게 알고 이용하는지 궁금하다면 유튜브에 로그인을 해서 광고 개인 최적화 메뉴로 들어가서 보면 내가 어떤 관심사를 가진 유저로 분류가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세 번째, 맞춤 광고가 보기가 싫다라고 하면 관심사 카테고리를 몇 개를 삭제를 해주면 되고, 아니면 아예 광고 개인 최적화 메뉴를 해제를 하면 돼. 비로그인한 유저라고 하면 쿠키 값들을 지워주면 되겠지. 오늘은 타겟팅의 원리에 대해서 한번 배워봤는데, 궁금한 점 있으면 댓글을 남겨주고 실습 시간으로 가서 유튜브 타겟팅이 어떻게 설정되어 있는지, 내 관심사가 실제로 어떻게 분류되어 있는지 한번 PC 버전으로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 자, 친구들, 이제 실습 시간인데 우리가 모바일 버전에서 유튜브 홈피드에 뜬 광고를 보고 이 광고가 왜 나한테 표시됐는지 확인을 하는 과정을 거쳐줬어. 이제 PC 버전에서 어떻게 이런 화면이 나오는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자. 지금 이거는 어떤 영상을 시청하려고 내가 눌렀는데 이 앞단에 광고가 강제 노출되는 트루뷰 인스트림 광고인 것 같고, 이거를 지금 멈춘 상태인데 배민 커넥트 광고인 것 같아. 여기서 I 표시를 누르면 여기 가장 작게 이렇게 I 표시가 있는데 이거를 누르면 이 광고가 나한테 표시된 이유가 나타나게 되어 있어. 구글에서 로그인한 상태에서 이뤄진 사용자의 활동, 로그인한 상태에서 어떤 사이트도 방문하고 광고도 보고 어떤 유튜브 콘텐츠도 보고 이런 것들을 구글이 이제 모아놨다가 내가 어떤 관심사를 가진 유저구나 라는 거를 구글이 파악을 했다는 거야. 그리고 내가 서울에 사는 유저로 타겟팅이 되어 있거나 아니면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유저로 타겟팅이 되어 있다면 이런 위치 타겟팅을 광고가 이제 설정을 했다고 볼 수가 있는 거겠지. 그럼 유튜브 홈 화면에서 이번에 홈피드에 뜨는 광고를 한번 보자. 지금 보니까 코스 광고가 이렇게 나왔어. 여기서 오른쪽 점 3개 이거를 클릭을 해보면 이 광고가 표시된 이유가 아까 그 인스트림 광고처럼 똑같이 뜨는데, 이걸 한번 눌러보면 광고 선택 기준이라고 하면서 또 나와. 사용자가 방문한 웹사이트, 구글에서 로그인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사용자의 활동, 그리고 아래는 위치로 똑같아. 이 타겟팅이 정말 정확한 게, 내가 로그인한 상태에서 이 사이트를 굉장히 많이 들어갔었거든. 이렇게 사용자가 방문하는 웹사이트라고 하면서 내가 리타겟팅이 된 거지. 코스라는 브랜드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 광고가 왜 나한테 보이는지 이렇게 자세히 타겟팅에 대해서 설명을 해준다는 걸 알 수가 있어. 그럼 이제 우리가 이 광고가 왜 나한테 표시되는지 알았어. 내가 어떤 인터넷 사용 기록을 가지고 있고 어떤 관심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광고가 나한테 보이게 된 거겠지? 그러면은 내가 어떤 관심사를 가진 유저로 분류되어 있는지 유튜브에 로그인한 상태에서 확인을 해보자. 지금 유튜브 오른쪽 상단에 보면 프로필 이미지가 있는데 여기서 클릭을 해보면 유튜브에 내 데이터라는 게 있어. 이걸 한번 클릭을 해볼게. 그러면 아까 스크롤바를 내렸던 것처럼 아래로 쭉 한번 내려볼게.
여기 광고 개인 최적화라는 메뉴가 있는데 이걸 내가 지금 사용 상태로 되어 있어. 광고 설정 업데이트? 이걸 한번 눌러보면 이제 여기서 내가 어떤 관심사를 가지고 있는 유저인지를 확인을 할 수가 있어. 이거 봐. 코스가 바로 딱 있지. 아까 유튜브 홈에서 코스라는 브랜드의 광고를 봤었는데 이렇게 내 관심사에는 코스라는 브랜드가 있었어. 정말 정확해, 타겟팅이. 나는 만 25세에서 34세의 여성으로 되어 있고 페이스북과 코스에 관심이 많은 것 같아. 근데 내가 어떤 유튜브 영상을 봤는지도 관심사 목록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유튜브에서 이상한 동영상을 봤다면 여기에 그런 관심사 카테고리가 있겠지만 나는 좀 당당하게 보여줄 수 있을 만한 관심사 카테고리가 있어. 그리고 내가 지금 마케팅을 하는 대행사에 근무를 하고 있잖아. 여기 보면 검색 엔진 최적화 및 마케팅이라는 관심사까지도 여기 나와 있어. 내가 인터넷에서 평소에 어떤 콘텐츠들을 보고 어떤 웹사이트를 방문하는지 구글은 다 알고 있었던 거지. 더 이상 보기 싫은 광고가 있을 수도 있잖아. 그러면 뭐 음식, 패스트푸드 이런 걸 한번 지워볼게. 패스트푸드를 한번 클릭을 해보면 사용 안 함 이런 게 있어. 그러면 사용을 안 하는 설정으로 저장을 했고 차단한 요소를 가보면 내가 어떤 요소들을 차단을 했는지가 나오는 거야. 이런 식으로 내가 어떤 관심사를 가진 유저인지를 내가 스스로 컨트롤을 할 수가 있어. 광고 개인 최적화를 사용하지 않으면 나한테 맞춤형 광고가 안 보인다고 했잖아. 그 메뉴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건데 이 광고 개인 최적화에서 이걸 사용을 해제를 하면 맞춤 설정 사용 중지가 돼. 어떤 광고가 표시되긴 하지만 그거는 타겟팅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나오는 광고이기 때문에 좀 나한테 덜 유용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이제 로그인 하지 않은 상태라고 하면 여기서 인터넷 설정 있잖아. 인터넷 사용 기록을 지워주면 될 것 같아. 인터넷 사용 기록, 삭제, 쿠키 및 기타 사이트 데이터 이런 것들을 삭제를 하면 내가 최근에 방문했던 사이트에 대한 뭐 리타겟팅 광고 이런 것들은 안 보이게 되겠지. 유튜브에서 뜨는 이 광고들이 과연 나한테 왜 뜨는 것인지 구글에서는 내가 시청한 영상들, 방문한 사이트들 이런 걸 토대로 내 관심사를 추정해 놓은 것도 우리가 확인을 했었고 관심사 추정을 통해서 설정된 그런 타겟팅들을 더 이상 사용하고 싶지 않다고 하면 그 메뉴를 또 해제를 할 수가 있었어. 오늘 배운 내용이 유용했다면 5분 뒤마 채널 구독도 해주고 댓글도 달아줘. 다음 시간에 만나자. 안녕 친구들, 5분 뒤마 신디야. 우리가 여태까지는 타겟팅 설정하는 법이나 광고 상품을 어떤 걸 선택해야 되는지 뭐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알아봤다면 오늘은 캠페인을 세팅하는 방법을 알아보려고 하는데 단순히 캠페인을 세팅하는 조작법을 알려주는 게 아니야. 어떤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는 캠페인 세팅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친구들한테 설명을 해주려고 해. 캠페인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인사이트? 인사이트라고 하니까 되게 거창해 보이지만 내 경험상 광고주가 유튜브 캠페인을 통해서 어떤 인사이트를 얻고 싶다고 할 때에는 크게 두 가지 정도가 있어. 하나는 타겟. 어떤 타겟이 내 브랜드와 정말 잘 맞는 코어 타겟인가. 두 번째는 광고 소재야. 우리 영상 캠페인에 어떤 소재를 쓰는 게 사람들한테 조금 더 브랜드를 잘 인지시킬 수 있을지 아니면 판매를 좀 더 잘 시킬 수 있을지 채널 구독을 더 잘 시킬 수 있을지 하는 어떤 영상 소재의 효율을 또 보고 싶어 해. 그래서 캠페인을 통해서 어떤 타겟이 코어 타겟인지 그리고 어떤 영상 소재가 더 효율이 좋은지를 검증하기 위해서 캠페인 세팅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오늘 좀 배워보려고 해. 이렇게 광고주의 니즈에 맞는 캠페인을 세팅하는 게 되게 중요해지겠지. 어떤 구조로 캠페인을 세팅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인사이트가 달라지기 때문에 구글 애드에서 캠페인을 세팅할 때 이 구조는 캠페인과 광고 그룹과 광고 총 이렇게 3개의 단위로 구성이 되어 있어. 각각의 단계마다 설정할 수 있는 메뉴가 다 달라. 캠페인이 최상위 구조인데 캠페인의 예산, 언어, 위치 이런 것들을 설정을 할 수가 있어. 광고 그룹에서는 또 중요한 게 타겟팅을 설정할 수 있었고 그리고 입찰가를 설정하는 것도 되게 중요했어.
하위 단계에서는 광고 소재에서 랜딩 페이지나 광고 문항 같은 거를 우리가 세팅을 할 수가 있었지. 그 캠페인에서 설정할 수 있는 예산 구조에는 두 가지가 있어. 총 예산과 일 예산이 있는데, 총 예산을 걸게 되면 어떤 캠페인의 집행 기간을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 그 기간 내에서 이 총 예산을 소진을 하겠다라는 구조로 가는 거고, 그게 아니라 나는 매일매일 캠페인 효율에 따라서 예산을 좀 다르게 쓰고 싶다 할 때는 일 예산으로 해서 좀 유동적으로 진행을 할 수가 있어. 보통 총 예산일 경우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예산을 다 소진을 하고 싶고, 일별로 어떤 예산을 얼마를 썼으면 좋겠다 하는 정해진 것이 없을 때에는 그냥 총 예산을 걸고 굳이 이렇게 캠페인에 큰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그런 장점이 있겠지만, 예산이 다 소진되지 않을 수도 있어. 타겟팅에 따라서. 그러면 이제 인사이트를 얻기 위한 구조를 세팅한다고 할 때 예를 한번 들어볼게. 내가 베개 브랜드를 광고를 하려고 하는데, 베개는 모든 사람들이 다 베는 거잖아. 근데 우리의 코어 타겟이 누군지 좀 알고 싶어. 그러려면 우리가 이제 연령대를 분리를 해서 인사이트를 좀 얻으려고 해. 어느 타겟이 우리 브랜드의 광고에 더 잘 반응했는지. 그래서 나는 1834 남녀와 3554 남녀 이렇게 해서 좀 이제 연령대를 나눠서 캠페인을 진행을 할 거야. 그럼 이럴 때 어떤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어떤 사실을 검증하기 위해서 우리가 변수는 딱 하나여야 돼. 연령대. 그래서 연령대 타겟만 다르게 하고 캠페인의 일례상, 광고 소재 이런 것들은 다 동일하게 해야 되겠지. 그러려면 우리가 캠페인 구조를 어떻게 짜야 되냐 이거야. 우리가 캠페인에서는 예산을 설정할 수 있다고 했잖아. 그리고 이 연령대별로 소진돼야 되는 예산이 동일해야 되잖아. 이 예산을 컨트롤할 수 있는 거는 캠페인 단위이기 때문에 한 캠페인 안에 광고 그룹을 연령대로 분리하는 게 아니라 캠페인을 두 개로 분리를 하고 하위에 연령대 광고 그룹을 각각 넣어줘야겠지. 그러면 타겟팅을 제외한 나머지 조건은 동일하게 돼서 우리가 어떤 연령대가 더 잘 반응했는지를 확인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야. 아직도 이해가 안 간다는 친구들을 위해서 내가 예시를 하나 더 들어줄게. 트리뷰 디스커버리 광고가 채널 인게이지먼트 활성화를 하는데 되게 좋다고 했어. 그래가지고 트리뷰 디스커버리로 유튜브 채널 구독자를 좀 늘려보려고 해. 브이로그 유튜버라서 내가 갖고 있는 브이로그 소재가 되게 다양하단 말이야. 이 중에서 영상을 하나 골라서 집중적으로 광고를 하고 싶은데 어떤 거를 선택하면 좋을지 잘 모르겠단 말이야. 이럴 때 캠페인의 구조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아까는 연령대별로 캠페인을 분리를 했지만 이번에는 영상 소재별로 캠페인을 분리를 해서 집행을 했을 때 구독자가 얼만큼이 느는가를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겠지. 우리가 어떤 인사이트를 검증하기 위해서는 나머지 조건을 동일하게 두고 캠페인으로 예산을 분리를 해서 실험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를 오늘 말해주고 싶었어. 아직도 이해가 어려운 친구들이 있을 거야. 그 친구들을 위해서 앞에 들었던 예시를 실제 세팅 화면으로 보여주도록 할게. 궁금한 점 있으면 댓글 꼭 달아줘. 알겠지? 그럼 실습 시간으로 가자. 오늘도 돌아온 실습 시간. 우리 첫 번째로 아까 예시를 들었던 게 연령대별로 캠페인을 분리를 해서 이 경우에 어떤 연령대에서 광고 효율이 좋았는지를 확인해 본다고 했잖아. 이럴 경우에 어떻게 세팅을 해야 하냐면 캠페인에서는 예산을 설정할 수가 있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캠페인 단위로 연령대를 분리를 해야 한다는 거는 알겠지? 캠페인을 두 개를 만들 거야. 자, 그냥 브랜드 고려도 목표로 했어. 트리뷰 인스트림이나 트리뷰 디스커버리를 세팅할 거면 목표 없음이나 브랜드 구매 고려도 이거를 선택을 해주면 되고, 캠페인단에서 예산을 설정할 수가 있다고 했는데 이거 총 예산과 일 예산 옵션 중에서 나는 일일 예산으로 한번 해볼게. 일일 예산으로 하면 예산 다 정확하게 쓸 수 없는 거 아니냐 할 수 있는데 예산이 뭐 1, 2원 단위는 크게 의미가 없겠지. 그래서 이 정도는 조정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냥 일일 예산으로 해볼게. 내가 한 10,000원으로 했어. 자, 여기서 네트워크 설정해주는 것도 잘 기억을 해주고, 네트워크는 유튜브에만 나가게 하는 게 좋겠지. 여기서 광고 그룹 만들기라는 게 있어. 우리는 캠페인 하위에 광고 그룹 하나만 넣을 거야. 이때 이 광고 그룹에서 타겟팅을 할 거가 연령대가 들어가면 되겠지. 일단 첫 번째 1834세 남녀로 한번 설정을 해볼게. 1834세를 제외한 연령대를 모두 제외를 해주고, 입찰가를 임의로 설정을 한 30원 정도로 했어. 그리고 이거는 광고를 넣어도 되지만 지금 당장 세팅하지 않아도 되어서 이 광고 생성은 일단 건너뛸게. 그러면 우리가 캠페인과 광고 그룹까지 만들어놨어. 그리고 캠페인을 만들게. 인스트림이라고 형식을 한번 해볼게. 그럼 우리가 1834세 연령대를 타겟으로 하는 캠페인을 하나 만들어놨지. 자, 여기서 1834세로 캠페인 이름을 하고
3호 5사세 연령대도 타겟팅을 하고 싶다면 사실 광고 그룹을 추가를 해서 여기다가 35세에서 54세 연령대를 타겟팅할 수도 있겠지만 아까 말했다시피 우리는 연령대를 분리를 해서 같은 예산을 소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캠페인으로 하나 더 설정을 해야 되는 거야. 내가 캠페인을 하나 더 만들어 볼게. 이 캠페인은 아주 쉽게 복사 붙여넣기가 되기 때문에 이거를 한번 복사해서 복사 여기 오른쪽에 점 3개가 있는데 이거를 눌러서 붙여넣기를 하면 돼. 캠페인이 지금 2개가 만들어져 있어. 이제 우리가 연령대를 3호 5사세로 바꿔야겠지. 이 캠페인을 눌러서 광고 그룹으로 가서 한번 연령대를 바꿔볼게. 일단 3호 5사세를 타겟팅 설정으로 바꾸고 이거를 제외를 하면 아주 쉽게 캠페인이 동일한 조건으로 복사가 되면서 연령대만 그냥 바꿔봤어.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예산을 각각 10,000원씩을 걸고 집행을 하게 되면 어떤 연령대의 캠페인 라인에서 효율이 더 좋았는지를 알 수가 있을 거야. 이거는 영상 소재도 똑같고 타겟팅도 똑같기 때문에 단순히 이 연령대에 의해서 효율이 달라진다고 할 수 있겠지.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타겟을 검증하는 캠페인 세팅 구조였고 이번에는 영상 소재를 분리를 해서 캠페인 세팅하는 걸 한번 알아보자. 디스커버리 상품을 세팅을 할 건데 어떤 영상 소재가 구독자 효율이 더 좋은지 알아보기 위해서 영상을 분리를 해서 캠페인 세팅을 해보려고 해. 캠페인 이름을 디스커버리라고 적고 영상 2개 중에서 하나 A를 일단 넣어볼 거야. 디스커버리 세팅하는 거를 이렇게 쭉 해놨고 그 아래 동영상 광고 만들기에서 이제 영상을 넣을 거잖아. 이 귀여운 영상을 한번 넣어볼게. 영상 주소를 복사를 해주고 디스커버리 광고를 선택을 하고 광고 제목은 일본인한테 인종차별 당한 썰 용용이가 알려준다. 광고 이름은 영상 A라고 할게. 캠페인을 만들었어. 그럼 이제 캠페인을 이제 영상 소재로 분리를 해서 하나를 더 세팅을 해야겠지. 만약에 여기다 이거 광고를 그냥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고 영상만 바꿔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영상 A랑 영상 B 간에 예산이 동일하게 소진되지 않겠지. 광고 그룹 단에서는 CPV를 아무리 동일하게 해놔도 이 영상 소재의 효율에 따라서 그 광고 그룹의 효율이 달라지기 때문에 캠페인을 2개를 놓아서 예산을 동일하게 설정해야 된다는 점. 복사를 해볼게. 2번째는 영상 B라고 할게. 영상 B와 A를 캠페인으로 분리를 하게 되면 여기 예산을 동일하게 쓸 수 있겠지. 각각 10만원씩 예산을 할당했다고 할게. 영상 소재가 다르기 때문에 광고를 통해서 확보한 구독자 수나 조회수, 좋아요 수 이런 것들이 확연하게 다를 거야. 그래서 우리가 오늘 타겟과 소재에 대한 인사이트를 얻기 위해서는 나머지 조건을 다 동일하게 하고 캠페인을 기준으로 그 2개를 분리를 해서 세팅을 해야 된다는 점 알아봤어. 궁금한 점 있으면 꼭 댓글 달아주고 그럼 다음 시간에 보자. 오늘은 지하식당에서 촬영을 할 거예요. 아니 여기 다크서클이 이만큼이 내려왔더라고. 난관 속을 걷고 있어. 오늘 텐션 완전 떨어졌습니다. 텐션 올려! 끝을 향해 달려가는 5분 뒤마. 안녕 친구들, 5분 뒤마 신디야. 오늘의 찬조 출연 커피 로고는 가릴게. 로마 잘 마실게. 벌써 9번째 편을 찍고 있는데 여태까지는 우리가 뭐 광고 상품이나 뭐 타겟팅, 캠페인 구조를 어떻게 짤 건지 이런 것들을 좀 알아봤어. 근데 오늘은 캠페인을 이제 운영을 했다 이거야. 하고 나서의 꿀팁, 꿀기능을 한번 알려주려고 이 자리를 마련했어. 그게 뭐냐면 바로 광고가 게재된 위치야. 광고가 게재된 위치가 왜 꿀팁 꿀기능이냐면 우리가 사실 유튜브에서 광고를 진행하기는 했는데 이 광고가 사실 나한테 안 보일 수도 있거든. 뭐 내가 타겟이 아니어서 그럴 수도 있고 내가 이 광고가 나한테 안 보이는데 잘 집행이 되고 있는 게 맞나? 좀 궁금할 수 있잖아. 근데 유튜브 광고가 도대체 누구한테 노출되는 건지 좀 궁금할 것 같아. 이제 그럴 때 우리가 확인하면 좋은 게 광고가 게재된 위치야. 사실 유튜브 광고의 재원이라고 하지 한 달에 활용할 수 있는 유튜브의 인벤토리가 되게 많고 넓기 때문에 사실 그 많은 광고 인벤토리 중에서 우리가 광고를 요만큼을 집행을 한다고 한들 그게 너무 넓기 때문에 나한테는 안 보일 수도 있는 거야. 그럴 때 우리가 광고가 게재된 위치를 활용을 하면 내 광고가 어느 동영상 콘텐츠에 노출이 되었는지를 확인을 할 수가 있어.
그러면 우리가 이 광고가 게재된 위치를 어디서 볼 수 있냐면 구글 애즈에서 보면 왼쪽 열에 게재 위치라는 메뉴가 있어. 그걸 한번 눌러보면 광고를 이제 게재할 위치를 선정할 수도 있고 광고를 어느 영상은 제외를 한다던가 하는 제외 타겟팅을 설정할 수도 있고 세 번째로 광고가 게재된 위치를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야. 그 광고가 게재된 위치를 가보면 내 광고가 노출이 됐던 유튜브 채널들이 나와. 근데 거기서 채널 이름을 한 번 더 눌러보면 그 채널 내에서도 어떤 콘텐츠의 광고가 노출이 되었는지까지도 우리가 알 수가 있어. 되게 좋은 기능이지. 만약에 그럴 수도 있잖아. 우리가 타겟 유저는 25세에서 44세 남녀로 해서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광고를 타겟팅을 했는데 실제 광고가 게재되는 위치는 이 사람들과는 상관없는 유아 채널 아니면 애니메이션 채널 이런 데에 노출이 될 가능성도 있잖아. 우리는 타겟팅을 25세에서 44세만 했는데 왜 유아 채널에 게재되는 거냐라고 하는 질문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 사실 이거는 유튜브를 이용하는 연령대의 라이프 스타일 이런 거를 생각을 해보면 25세에서 44세의 남녀는 사실 부모일 확률이 높아. 그래서 휴대폰 기기의 주인은 25세에서 44세의 남녀 성인이지만 이 기기를 이용하는 이용자가 자신의 자녀일 경우에는 유아 채널에 광고가 게재될 수도 있는 거지. 우리가 타겟을 25세에서 44세로 했더라도. 그래서 타겟팅을 하더라도 의도치 않게 타겟과 관련 없는 지면에 광고가 게재되는 것들을 수시로 관리를 해줘야 돼. 우리가 원하는 타겟에게 제대로 도달하기 위해서 광고가 게재되는 위치를 계속 확인하면서 원하는 타겟한테 도달할 수 있도록 잘 관리를 해줘야 돼. 이 게재된 위치를 이용하면 좋은 이유가 또 하나가 더 있어. 우리가 원하는 타겟한테 도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브랜드 세이프티 측면에서 유튜브에 정말 고품질의 영상에만 광고가 게재되는 게 아니란 말이야. 우리가 의도치 않게 어떤 성인 콘텐츠 아니면 폭력적인 콘텐츠 이런 것들에도 광고가 노출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수시로 봐주면서 제외해주면 브랜드 세이프티 측면에서도 좋아. 아니면 예를 들어서 민감한 정치 채널은 좀 제외를 하고 싶다거나 할 때 유용한 기능인 것 같아. 이거가 방금 내가 말한 브랜드 세이프티 측면에서 되게 좋은 기능인 것 같아. 우리가 브랜드 입장에서 광고를 하다 보면 어떤 사회적 이슈 측면에서도 비난을 받을 만한 일이 생길 수도 있는데 광고에서 게재 위치 제외 타겟팅을 할 때 영상 URL을 따가지고 제외를 할 수도 있단 말이야. 그래서 내 브랜드에 대해서 조금 좋지 않은 시각을 가지고 영상을 업로드한 유저의 영상에는 광고가 노출되지 않게 제외 타겟팅을 할 수도 있어. 그렇지. 우리가 그래서 브랜드의 마케팅 담당자는 이슈를 꼭 다 파악을 하고 있어, 대부분.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제외 타겟팅을 하면 돼. 아니면 그 유튜버의 콘텐츠들을 다 타겟팅을 할 수 없으니 그 채널 이름을 제외 타겟팅을 할 수도 있거든. 그런 식으로 키워드 타겟팅으로 제외를 하면 돼. 오늘은 광고가 게재된 위치를 보면서 좀 더 광고를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어. 궁금한 점 있으면 꼭 댓글 달아주고 좋아요도 눌러주고 구독도 눌러줘. 그러면 우리는 실습 시간으로 가서 실제 광고가 어디에 게재되었는지를 직접 채널 리스트를 보면서 같이 확인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자. 짠! 자, 오늘은 이론 시간에서 배운 대로 우리 광고가 게재된 위치를 한번 확인을 해보려고 해. 내가 아까 뭐라고 했냐면 이 구글 애즈 홈 화면에서 왼쪽에 열을 보면 게재 위치가 있다고 했어. 그 게재 위치가 어디냐면 바로 여기야. 여기 캠페인 열이 있고 그 오른쪽에 게재 위치 타겟팅을 설정할 수 있는 이런 열이 있는데 이거를 눌러주면 돼. 내가 아까 말한 게 3개였지. 게재 위치랑 광고가 게재된 위치 그리고 제외 게재 위치 및 카테고리 이렇게 되어 있어. 이 맨 아래 거가 그 제외 타겟팅 하는 거라고 이해해주면 돼. 자, 이거 3개 중에서 첫 번째로 광고가 게재된 위치가 메인인 거잖아. 이걸 한번 눌러보면 우리 광고가 어느 채널에 노출되었는지 이렇게 쫙 리스트가 나와. TVND 엔터, 꿀주부, 다다푸드, 매일 만나 뭐 이런 걸 보니까 이 캠페인은 아마 요리 관련 키워드 타겟팅을 활용을 해서 이런 게재 위치에 노출된 것 같아. 원하는 방식으로 광고가 잘 노출된 거라고 할 수 있겠지? 내가 아까 채널 제목을 누르면 이 채널의 동영상 중에서도 어느 콘텐츠에 광고가 노출되었는지를 알 수 있다고 했어. 광고가 게재된 위치를 누르고 그럼 여기에 광고가 게재된 채널이 짜르르 뜬단 말이야. 이 채널 중에서도 어떤 동영상에 광고가 게재되었는지를 보려면 이걸 하나를 클릭을 하고 세부 정보 보기를 누르면 자 이렇게 게재 위치 세부 정보가 나오는 거야.
유퀴즈 온 더 블럭이랑 놀라운 토요일 이런 클립 콘텐츠에 광고가 노출되었대. 특정 채널 중에서도 어떤 동영상에 광고가 게재되었는지를 볼 수가 있어. 주로 살펴보니까 요즘에 인기 있는 동영상? 조회수가 많이 갑자기 올라가는 그런 동영상들에 광고가 많이 게재되는 편이더라고. 이런 거는 한번 확인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 그리고 우리가 광고가 게재된 위치를 이렇게 확인을 했으면 게재 위치 제외하는 타겟팅도 있었잖아. 타겟으로 하는 사람들 외에 다른 타겟에게는 노출되지 않게 이렇게 지면으로 관리해주는 방법도 있어. 그게 바로 제외 게재 위치 카테고리인데 여기서는 내가 이런 채널들을 제외를 해놨어. 이런 걸 보면 핑크퐁, 영상툰, 그리고 또 정치색이 짙은 채널들도 내가 좀 제외를 해놨어. 우리가 딱 원하는 타겟한테 광고를 도달시키기 위해서는 이렇게 게재 위치를 수시로 확인하면서 제외 게재 위치를 만들어주면 되는 건데 이거는 또 재밌는 게 이 아까 광고가 게재된 위치에서 내가 게재를 하지 않고 싶은 그런 채널들을 선택을 해주는 거야. 예를 들어서 나는 이 트롯 어게인이라는 채널에 광고를 게재하고 싶지가 않아. 그러면 이거 여기서 선택하고 수정을 누르면 이 캠페인에서 제외를 해줄 수가 있어. 그러면 이제 이 트롯 어게인 채널이 이 제외 게재 위치 이 메뉴에 가 있을 거야. 이런 식으로 수동으로 제외를 해줄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서 연필 버튼을 누르면 게재 위치를 제외를 해줄 수가 있어. 내가 바로 선택을 해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선택을 할 수 있게 나와서 채널을 직접 검색을 할 수도 있어. 뉴스 채널에 광고가 게재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한다면 그 뉴스 키워드를 검색을 해보면 이렇게 뉴스 채널들이 짜르르 나오는데 여기서 몇 개를 선택을 해줘서 제외를 해주면 되는 거야. 제외 타겟팅은 내가 직접 게재 위치 목록을 넣어서 할 수도 있고 광고가 게재된 위치에서 선택을 해서 제외하는 방법도 있어.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광고가 게재된 위치를 확인할 수가 있었고 원하지 않는 위치에 광고가 게재되지 않게 제외 타겟팅도 할 수가 있었어. 아마 이 광고를 집행해본 사람들이라면 알 수도 있는데 광고가 게재된 위치를 봤을 때 채널이 나오는 게 아니라 유튜브.com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어. 이거는 뭐냐면 유튜브 광고가 게재된 위치가 사실 유튜브 영상이나 채널에만 게재되는 게 아니잖아. 유튜브 홈피드에서도 광고가 노출될 수 있고 유튜브에 어떤 영상을 찾아보고 싶어서 키워드를 검색한 경우에도 간혹 광고가 노출이 되는 경우도 있거든. 디스커버리 광고가 그렇게 유튜브 홈피드나 검색 결과에 게재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이 광고가 게재된 위치를 봤을 때 유튜브.com으로 뜨게 돼. 유튜브 광고를 하면 정말 내 광고가 어디에 게재되었는지를 다 알 수가 있어, 우리가. 오늘은 게재 위치 타겟팅과 광고가 게재된 위치 그리고 게재 위치를 제외하는 법을 알아봤는데 이런 게재 위치 제외 타겟팅 같은 경우에는 브랜드 세이프티 측면에서도 되게 안전하게 쓸 수 있는 타겟팅 기법이고 광고가 게재된 위치를 확인을 하면 우리가 조금 더 원하는 타겟한테 정확하게 광고를 노출시킬 수 있다는 점. 이거는 정말 광고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꿀팁이니까 잘 활용해주길 바래. 그리고 이 9화까지는 전반적인 유튜브 광고에 대해서 배웠는데 이제 여기서도 해결되지 않은 궁금증이 있을 거야. 내가 직접 질문을 선정을 해서 다음 시간에 영상을 한번 준비를 해볼까 해. 그러면 다음 시간에도 기대 많이 해줘. 안녕. 이제 그만 찍지? 오늘 내가 신난 이유 고기 못 먹어요? 세훈이라니 혹시 질문 저한테 하실 것도 있나요? 안녕 모모니마 친구들 신디야. 오늘 내가 좀 활기차게 시작을 해봤는데 아마 전 편이랑 비교해서 보면 더 활기찬 걸 알 수 있을 거야. 왜냐면 오늘이 모모니마 마지막 회이기 때문이지. 전에는 내가 좀 너무 피곤해가지고 미안해. 총 이 9개 회차를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해. 친구들이 궁금해할 만한 질문 혹은 여태까지 내가 많이 들어왔던 질문 5개 정도로 준비를 했어. 이거를 듣다가 내 수준에 이건 좀 너무 쉬운데? 나는 슈퍼마케터가 아닌걸? 하는 친구들은 정말 유튜브 광고에 대한 질문들 아무거나 더 좋으니까 댓글 달아주면 내가 수시로 확인해서 답변 달아주도록 할게. 내가 준비한 질문 첫 번째. 이건 질문은 아닌데 꼭 친구들이 알아줬으면 좋겠어서 내가 한번 준비를 해봤어. 타겟팅 설정할 때 타겟팅을 광고 그룹에서 설정할 수 있다고 했잖아. 근데 이 타겟팅은 광고 그룹 딱 하나만 설정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을 하고 싶어. 왜냐면 내가 예전에 이런 질문을 받은 적이 있어.
광고 그룹 하나에다가 타겟팅을 진짜 어떤 사람이 한 3개, 4개 정도로 걸어놓은 거예요. 키워드, 계좌이체, 관심사, 인구 통계까지 다. 그래놓고 왜 노출이 안 되냐 이런 말을 했어. 광고 그룹 하나에 이렇게 여러 개의 타겟팅을 걸게 되면 타겟팅이 교집합 적용이 되어버려서 타겟팅 모수가 굉장히 줄어들겠지? 도달 범위가 굉장히 제한적일 거야. 그래서 이제 광고가 노출이 안 됐던 게 아주 당연해. 타겟팅을 실제로 적용을 할 때는 광고 그룹당 1개 정도만 세팅을 해주고 인구 통계 타겟팅까지만 교집합으로 걸어주는 거를 내가 권장해. 두 번째로 많이 하는 질문은 뭐냐면 내 광고를 세팅을 잘 한 것 같은데 노출이 안 된다 이거야. 광고 세팅하고 딱 온에어를 누르고 아무리 기다려도 광고가 노출이 안 된대. 이거는 내가 확실하게 얘기를 해줄 수가 있는 게 이거는 거의 대부분 입찰가 문제 때문이야. 입찰가를 너무 낮게 설정을 해놨기 때문에 광고가 아예 노출 기회를 얻지 못하고 있어서 노출이 안 되는 거야. 그럼 입찰가를 조금 높여주면 되겠지? 근데 만약에 입찰가 문제도 아니다 라고 하면 그때는 그 광고 대시보드에 아직 수치가 업데이트 되지 않아서 그런 걸 수도 있어. 구글 애드가 실시간으로 반영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광고가 실제 노출이 되고 있더라도 대시보드에는 조금 늦게 업데이트 되는 수가 있거든. 그래서 그때까지 조금만 기다려줬으면 좋겠어. 그럼 세 번째, 내가 광고를 세팅을 하고 예산을 설정을 했는데 이 일 예산이 24시간 동안 균일하게 탔으면 좋겠는데 이게 오전에 갑자기 예산이 다 소진돼 버린 거예요. 내가 만약에 일 예산을 한 20만 원을 설정해놨으면 한 오전 9시에 일 예산이 20만 원이 다 타버린 거예요. 이거는 되게 광고를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큰 일일 수 있는데 이것도 입찰가 문제라고 할 수 있어. 입찰가를 너무 높게 설정해놨기 때문에 이번에는 예산이 빨리 소진된 거야. 두 번째 질문에서는 노출 기회를 못 얻어서 그런 거였고 이번엔 노출 기회를 너무 많이 얻었기 때문에 예산이 빨리 소진된 거겠지? 그래서 입찰가를 줄여주면 되는데 이 입찰가를 얼만큼 줄여야 되냐가 좀 감이 안 올 수 있어. 근데 나 같은 경우는 입찰가를 한 5%에서 10%씩 내려보고 그래도 너무 빨리 소진된다 싶으면 10%에서 20% 정도 크게 내려주기도 해. 근데 이거는 상황에 맞게 좀 유동적으로 조정을 해주면 되고 근데 또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이 뭐냐면 입찰가를 너무 초반에 자주 바꾸면 그것도 캠페인 최적화되는데 안 좋은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하루에 한두 번 정도만 바꿔주고 그 다음에도 순차적으로 조금씩 내려주면 될 것 같아. 네 번째, 유튜브에 건너뛸 수 있는 인스트림만 있는 건 아니거든. 건너뛸 수 없는 광고도 있어. 근데 이 건너뛸 수 없는 광고로 30초짜리도 할 수 있냐고 묻는 사람들이 되게 많았어. 이거는 가능할까? 불가능해. 건너뛸 수 없는 인스트림 광고는 15초 영상만 사용하도록 제한을 하고 있어. TV 광고를 유튜브에서 하는 거랑 비슷한 맥락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 15초가 넘어가면 또 광고 거부감도 커지고 하기 때문에 15초로 제한을 해둔 것 같아. 많이 하는 질문 5번째. 유튜브 광고 랜딩 페이지로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네이버 블로그도 되나요? 이 유튜브, 구글 광고는 비교적 랜딩 페이지 설정에 대한 제한이 까다롭지 않은 편이야. 승인이 되게 잘 돼. 이런 거 다 상관없어. SNS를 하던 뭐 다른 동영상 플랫폼으로 가던 랜딩 페이지 걱정은 크게 하지 않고 광고를 세팅을 해도 될 것 같아. 5분 뒤마 10회를 같이 달려하고 있어. 여기까지 들은 친구들 정말 칭찬하고 세트 박수. 다른 콘텐츠들이 올라올 텐데 유튜브 광고 아니더라도 그 콘텐츠들도 관심 많이 가져주고 나는 언제쯤 또 나올지 모르겠지만 날 기다려줘. 다음에 보자. 안녕.